종말이 닥쳤을 때 환생한 남자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조폭 두목에게 사채를 빌리는 것이었다. 그의 여자친구는 그 모습을 보고 그가 미쳤다고 말했다. 그녀가 몰랐던 것은 남자의 치밀한 계획 아래 이미 그녀가 죽음을 떠안게 되었다는 사실이었다. 남자는 끔찍한 재앙이 곧 닥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가 되면 세상은 극한의 폭염에 불타오를 것이다. 생명체들은 돌연변이를 일으키고 물자는 극도로 부족해질 것이다. 사람들은 약간의 식량과 생존 물자를 손에 넣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런 세상에서 물자를 가졌다는 것은 절대적인 부를 가졌다는 것을 의미했다. 한때 모든 것을 가졌던 억만장자들조차 햄소시지 하나를 얻기 위해 구걸하게 될 것이다. 전생에 그는 종말 속에서 여자친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그녀는 다른 놈 때문에 그를 가축처럼 팔아넘겼다. 결국 그의 시신은 온전하게 남지도 못했다. 그래서 이번 생에 천샤오는 다가올 종말을 대비하기 위해 거액의 돈을 빌릴 계획으로 다하이파 두목을 찾아갔다. 러우 형님은 그에게 500만을 빌리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냐고 물었다. 그런 종류의 대출은 악명 높을 정도로 잔인한 이자율이 붙었다. 물론 그는 알고 있었지만 돈만 받을 수 있다면 더 높은 이자율은 상관없었다. 그러자 러우 형님은 700만짜리 차용증을 쓰고 그에 상응하는 담보를 내놓으라고 했다. 그는 미리 준비해둔 집문서를 꺼냈다. 이 집 하나만으로도 담보로 쓰기에 충분하고도 남았다. 하지만 러우 형님은 이미 그를 쉬운 먹잇감으로 점찍었는지 이 집만으로는 500만을 빌릴 수 없다고 말했다. 그래서 거래는 아마 성사되지 않을 것 같았다. 그는 당황한 척하며 애원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스스로 금액을 400만까지 낮췄다. 류 형님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그는 이 젊은 도박 중독자를 완전히 파악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금액을 다시 350만으로 깎았다. 그는 두말 없이 그 가격을 받아들였다. 러우 형님은 계산을 끝냈다. 3개월 후 그는 490만을 갚아야 하고 돈이 없으면 집을 압류당할 것이었다. 대출금은 3일 내로 지급될 것이다. 그 말을 듣자 그의 표정이 바뀌었고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약간의 협상 끝에 그는 성공적으로 350만의 대출을 받았다. 역시 이 세상에는 아직 좋은 사람들이 많았다. 이자를 조금만 더 얹어주면 그 자리에서 바로 돈을 내주니까. 어차피 한 달 뒤면 종말이 닥칠 것이다. 그러니 이까짓 대출금을 갚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재앙이 닥치기 전으로 환생한 지금 그에게는 미리 술을 써둘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 그때 갑자기 등 뒤에서 시끄러운 소동이 벌어졌다. 저건 전설의 비싼 아이스크림 자객이 아닌가. 전생에는 차마 3억을 엄두도 내지 못했다. 그런데도 그년 러우한 층에게는 몇 번이나 사주었었다. 분노에 차 그는 아이스크림 가게로 쳐들어가 종류별로 10개씩 주문했다. 옆에 있던 여자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점원조차 깜짝 놀랐다. 어쨌든 이 가게는 고급 아이스크림만 팔았고 종류별로 10개씩이면 아마 2만이 넘을 것이었다. 그의 옷차림으로 보아 돈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 정신을 차린 여자는 노골적인 경멸의 눈빛으로 그를 쳐다봤다. 그녀는 그의 가난해 보이는 꼴을 대놓고 무시하며 만약 그가 정말 살 능력이 된다면 무릎 꿇고 절하겠다고까지 말했다. 그 말을 듣자 그는 흥미가 생겨 정말이냐고 물었다. 여자는 그의 태도를 참지 못하고 얼굴이 그 자리에서 붉어졌다. 그녀는 한 번 뱉은 말은 거두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빠져나갈 길을 열어줬지만 그녀가 거절했으니 그건 그녀의 문제였다. 그래서 그는 점원에게 자신의 핸드폰 계좌 잔액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너무 놀라 즉시 매니저를 불렀고 매니저는 그에게 와서 사과했다. 그 후 그는 가게의 모든 재고를 사들였다. 그러면 종말이 닥친 후에도 집에 머물며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페이 매니저에게 30만의 보증금을 송금하고 배달 주소를 알려준 뒤 가게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통 크게 아이스크림을 쐈다. 무례했던 여자는 굴욕적으로 그에게 절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멋지게 가게를 떠나 소위 아이스크림 자객이라는 것을 맛볼 장소를 찾았고 그 맛과 가격은 정말 이름값을 했다. 그 직후 그는 자신의 공간 능력을 활성화했다. 그 능력은 안에 보관된 모든 것을 영원히 현재 상태로 유지시켜 주었다. 그 능력만 있으면 어떤 재료든 최상의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환생하면서 그의 능력까지 함께 돌아왔다는 것이었다. 원래 능력은 종말 재앙이 시작된 후에야 하나둘씩 각성하기 시작했다.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아있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시대에 안전가옥을 짓고 무기를 구하는 것만 생각해도 이미 골치가 아팠다.
바로 그때 류안칭이 갑자기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그녀는 마치 구원자처럼 나타났고 어리석었던 그는 그녀가 자기 인생의 빚이라고 생각했었다. 결국 그녀가 원했던 것은 그의 부모님이 남긴 작은 유산뿐이었다. 친사오, 우리 엄마가 이미 말했잖아. 나랑 결혼하고 싶으면 시내에 있는 그 큰 아파트 대출금 다 갚아서 내 명의로 해주고 예단비로 88만도 줘야 한다고. 비싼 건 알지만 다 우리 미래의 보금자리를 위한 거잖아. 그녀는 어차피 낡았으니 그의 본가를 팔아버리라고 제안하기까지 했다. 결국 그녀는 시내의 큰 아파트를 얻기 위해 조상 대대로 내려온 집까지 팔아치우려 했던 것이다. 종말이 닥친 후 천샤오는 그녀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다했지만 그녀는 더 강한 배경에 빌붙기 위해 그를 가축처럼 팔아넘겼다. 도련님, 제가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 사람이에요. 특별한 재료를 찾고 계시지 않았나요? 그는 도련님의 요구 조건에 완벽하게 부합해요. 그 후 천샤오는 끌려가 잔인한 실험을 당했다. 그리고 결국 그의 시신은 온전하게 남지도 못했다. 이번에 그녀가 제 발로 찾아왔으니 천샤오는 이 빚을 그녀와 제대로 청산할 작정이었다. 알고 보니 그녀는 친구들과 놀러 나갔다가 아주 마음에 들어 하던 금목걸이를 실수로 잃어버렸다고 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천샤오는 그녀가 무엇을 암시하는지 정확히 이해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전생의 그 한심한 호구가 아니었다. 그는 재빨리 그녀를 상대할 방법을 생각해냈고 그냥 새것 하나만 사주지 않겠다고 말했다. 10개를 사줘서 그녀가 바꿔가며 착용하게 해주겠다고. 그 말에 류안칭은 순간적으로 멍해졌다. 그녀는 천샤오가 언제부터 갑자기 이렇게 통이 커졌는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최근 운이 좋아서 암호화폐로 약간의 수익을 냈다고 거짓말했다. 러우안칭은 처음에는 그를 믿지 않고 무슨 사기에 걸려든 게 아닌지 의심했다. 하지만 천샤오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그저 다음번 수익이 어떨지 두고 보라고만 말했다. 이런 소소한 움직임으로는 그에게 턱없이 부족했다. 이번에 천샤오는 크게 한탕할 계획이었다. 그는 자본금으로 돈을 빌려 투자를 늘릴 생각이었는데 그 대출에는 증인이 필요했다. 그래서 그는 러우안칭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하며 일이 잘 풀리면 대출액의 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바로 그때 한 노인이 갑자기 화장실로 들어왔다. 러우안칭은 본능적으로 핸드폰을 치웠고 노인은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고 따져 물었다. 러우안칭은 어쩔 수 없이 먼저 자신의 스폰서를 진정시키고 금방 끝난다고 말했다. 동시에 그녀는 이미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고 있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천샤오와의 이 거래가 저 스폰서에게 붙어있는 것보다 더 많이 벌 수 있을 것이고 그에 대해 아는 바로는 그가 자기를 속일 리가 없었다. 그렇게 러우안칭은 천샤오의 보증인이 되기로 동의했다. 그리고 천샤오는 곧 시작될 쇼를 기대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후 천샤오는 유명한 건축 디자이너를 찾아가 한 달 안에 저택을 요새로 바꿔달라고 말했다. 창문은 방탄이어야 하고 접합 유리에는 보이지 않는 보안망을 설치해야 하며 벽은 진도 8 이상의 내진 성능을 갖춘 3m 두께의 방탄 외벽으로 보강해야 했다. 지붕에는 투명 태양광 패널과 전기를 보장할 독립적인 전력 시스템이 필요했고 외부에 유독가스가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공기정화 및 여과 시스템도 갖춰야 했다. 또한 72시간 산소 공급 및 물순환 시스템을 포함한 자급자족 생태계, 방폭문, 출입 통제 시스템, 그리고 생체 인식과 기계식 잠금 장치를 통한 이중 인증도 필요했다. 요컨대 그곳은 한 달 안에 생명 유지 장치를 갖춘 충격 방지 주택으로 탈바꿈해야 했다. 디자이너는 그 모든 것을 듣고 완전히 어안이 벙벙했고 천샤오가 정말 SF 영화를 너무 많이 봤다고 의심했다. 천샤오는 원래 디자이너가 이 일을 맡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이력서에 최고 부호들을 위한 피난처를 설계한 적이 있다고 쓰여있던 것을 분명히 기억했다. 그는 진정한 방어 전문가여야 했다. 사실 디자이너는 이미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그는 눈앞의 이 부자 중 2명에게서 어떻게 거액을 뜯어낼까 생각하고 있었고 천샤오는 이미 그 정도는 예상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핸드폰을 꺼내 잔액을 보여주며 디자이너에게 최종 가격을 정하게 하고 그 자리에서 100만의 계약금을 걸었다. 디자이너의 동공이 그 자리에서 흔들렸다. 그는 천샤오가 정말로 이렇게 돈이 많을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천샤오는 자재와 시공 품질에 매우 신경 썼고 모든 것이 검사를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자이너는 자신이 지을 것이 바위처럼 단단할 것이라고 즉시 보장했다. 이제 요새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식량, 의약품, 생필품은 충분히 쉬울 것이다. 하지만 종말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재앙 그 자체가 아니었다. 그것은 질서가 무너진 후의 인간의 본성이었다. 냉병기는 철물점에서 구할 수 있지만 진정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총기나 다른 무기들은 구하기가 훨씬 더 어려웠다. 그럼에도 문제에는 항상 방법이 있었고 천샤오는 재빨리 특별한 경로를 찾아냈다. 이상한 점은 상대방이 만남의 장소로 매우 붐비는 곳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그가 아직 판매자를 찾아 주위를 둘러보고 있을 때 한 젊은 여성이 갑자기 여러 남자에게 쫓기며 그를 향해 달려왔다. 보기에는 그녀가 이 구역에서 누군가를 속인 것 같았다. 눈물을 글썽이며 소녀는 천샤오에게 구해달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을 똑똑히 본 순간 그는 얼어붙었다. 어째서 이이가 이런 곳에 있는 거지? 중학교 시절 그녀는 총명한 반의 여신이었다. 수많은 남학생들이 멀리서 흠모하던 그런 소녀. 그런데 지금 그녀는 불량배들에게 대놓고 굴욕을 당하고 있었다. 우두머리 불량배는 천샤오를 가리키며 상관없는 일에 끼어들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그는 리위의 머리채를 잡고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그 뒤에 있던 똘마니 하나가 즉시 더러운 생각을 품고 정말 돈을 못 받겠으면 그녀가 다른 방법으로 갚을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그 순간 천샤오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녀를 놓아주라고 소리쳤다. 3명의 불량배는 즉시 인상을 찌푸렸다. 똘마니 중 하나가 그에게 달려들며 영웅 놀이하는 천샤오를 병신으로 만들어주겠다고 말했다. 천샤오는 눈살을 찌푸리며 몸을 낮춰 불량배의 스트레이트 펀치를 아슬아슬하게 피했다. 그 동작 그대로 그는 파고들어 그놈의 손목을 꺾어버렸다. 똘마니는 고통의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천샤오는 그에게 회복할 틈도 주지 않고 묵직한 펀치 한 방으로 그를 몇 미터 밖으로 날려버렸다. 예상치 못하게 그 한 번의 움직임으로 전생에도 얻지 못했던 시스템이 해금되었다. 우두머리 불량배는 천샤오의 힘에 완전히 충격받았다. 그래서 그는 리위이를 붙잡아 방패로 삼으며 무모한 짓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바로 그때 한 남자가 갑자기 벽돌을 들고 달려들어 한 방에 불량배를 기절시켰다. 아무래도 그는 여자를 괴롭히는 남자를 참지 못하는 것 같았다. 다른 똘마니가 정신을 차리자마자 그는 방망이를 집어들고 두목의 복수를 위해 달려들었다. 한편 천샤오는 남은 대머리에게 곧장 향했다. 난데없이 나타난 그 남자는 분명 진짜 실력자였다. 단 몇 한 만에 그는 몽둥이를 든 똘마니를 쓰러뜨렸다. 천샤오 역시 뒤처질 수 없었고 대머리의 얼굴에 곧장 연타를 날렸다.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나머지 똘마니들은 재빨리 도망쳤고 그동안 친샤오는 꽤 많은 부정적 감정 포인트를 쌓았다. 위험이 지나간 후에야 리위는 마침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비록 여기서 천샤오와 마주칠 줄은 꿈에도 몰랐지만 간단히 고맙다고 말한 후 천샤오는 그녀를 일으켜 세우고 셔츠를 찾아 그녀의 어깨에 걸쳐주었다. 그 후 리위는 할 일이 있다며 떠났다. 한편 그와 함께 싸웠던 남자는 천샤오가 한 일에 감명받아 먼저 자신을 소개했다. 이름은 무송. 당신은? 천샤오는 그를 보며 말했다. 당신이 무송이군. 마침 잘됐네. 내가 만나기로 약속한 사람이야. 무송은 우연에 놀라 잠시 굳었다. 그리고는 거의 의식처럼 촌스러운 길거리 스타일의 암호를 내뱉었다. 독수리는 자정에 난다. 천샤오는 맞받아쳤다. 그래. 그리고 넌 완전 등신 같네. 충분한 부정적 감정 포인트를 모은 후에야 그는 마침내 진짜 암호를 대고 어색함을 풀려고 그냥 장난친 거라고 설명했다. 무송은 기분 나빠하지 않았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천샤오를 이번 거래의 진짜 거래 장소로 안내했다. 이 모델의 장점은 튼튼하고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었지만 단점은 탄약이 한정되어 있어 한 발 한 발 신중하게 쏴야 한다는 것이었다. 천샤오가 진짜 실력을 갖추었고 사람으로서도 꽤 흥미롭다는 것을 본 무송은 그에게 우정 가격을 제시하며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셈쳤다. 거래 중에 무송은 천샤오가 무기를 다루는 방식을 계속 지켜봤다. 한 번만 봐도 천샤오가 무엇을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덕분에 거래에 대해 훨씬 안심할 수 있었다. 천샤오는 무심하게 이 물건을 사면 소음기나 보증서 아니면 공짜 탄약 한 상자 같은 덤이 있냐고 물었다. 무송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는 이미 천샤오에게 우정 가격을 제시한다고 분명히 말했고 이런 물건은 암시장에서 2배 가격에 팔아도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도 천샤오는 뻔뻔하게 보증서와 공짜 덤을 요구했다. 무송의 부정적 감정 포인트가 즉시 치솟았다. 타이밍이 완벽하다고 본 천샤오는 그냥 무심코 물어본 것이라고 말한 뒤 무송이 제시한 가격으로 지정된 계좌에 돈을 송금했다.
이제 무기와 물자는 처리되었다. 남은 것은 전생에 그를 배신했던 여자 러우한칭에게 복수하는 것뿐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녀는 이미 그가 예약한 호텔에 도착해 있었다. 천샤오는 앞으로 다가가 부드럽게 그녀의 허리를 감쌌다. 러우한칭은 먼저 너무 오래 기다려서 다리가 아프다며 응석 부리는 투로 그에게 칭얼거렸다. 그러더니 그녀는 화제를 바꿔 어떤 위험이 있는지 물었다. 천샤오는 이건 그냥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기도록 내버려 둘 만큼 그녀를 아낀다고 말했다. 류한칭은 잠시 생각해보고 그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느꼈다. 어쨌든 천샤오는 그녀에게 핸드백을 사주기 위해 피를 팔 뻔한 적도 있었다. 그녀의 눈에 그는 여전히 자신을 기쁘게 하는데 집착하고 있었으니 감히 그녀를 함정에 빠뜨릴 리가 없었다. 그렇게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단호하게 계약서에 서명했다. 그녀는 그저 보증인으로 서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의 서명이 종이에 닿는 순간 모든 책임이 자신의 어깨에 지워진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 류 형님은 겉으로는 계속 미소를 지으며 그녀가 매우 솔직하다고 거듭 칭찬했지만 속으로는 그녀가 돈을 갚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그녀에게서 마지막 한 방울까지 가치를 짜낼지 이미 계산하고 있었다. 아마도 천샤오가 이미 러우한칭의 진짜 본 모습을 꿰뚫어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그녀가 서명할 때 그는 조금의 동정이나 망설임도 느끼지 않았다. 그녀의 탐욕이 이제 그의 안전가옥에 남은 잔금을 치르게 될 것이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천샤오는 자신의 요새를 점검하러 갔고 디자이너는 가슴을 두드리며 조금도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는 집의 모든 자재가 가능한 최고 수준으로 보강되었으며 실제 결과물은 천샤오의 기대에 부응했다고 말했다. 만족한 천샤오는 그 자리에서 남은 잔금을 모두 지불했다. 극한의 폭염 단계가 이미 서서히 시작되었고 뉴스는 점차 연이은 폭염 경보로 대체되었다. 치솟는 기온은 이 재앙의 시작에 불과했지만 그 변화만으로도 이미 평범한 인간의 삶을 완전히 혼란에 빠뜨리기에 충분했다. 실내에 머무는 것조차 밀폐된 사우나에 갇힌 것처럼 느껴졌고 너무 덥고 답답해서 사람들이 거의 숨을 쉴 수 없었다. 거리에는 바가지 요금이 판을 쳤다. 상인들은 폭염을 이용해 다음 주에도 기온이 계속 오를 것이라 큰 소리로 주장하고 물자가 부족해지고 곧 물과 전기가 제한될 것이라고 거짓말하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사재기를 하도록 압박했다. 어떤 이들은 심지어 마지막 남은 물량을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들의 눈에 수많은 사람을 괴롭히는 이 견딜 수 없는 폭염 재앙은 그저 돈을 벌 절호의 기회에 불과했다. 이 기회에 한몫 단단히 챙기지 않으면 오히려 자신들이 손해보는 느낌이었다. 그 방송은 꽤 많은 손님을 끌었지만 가격이 그들을 물러나게 하기에 충분했다. 리다프는 예쁜 여자 2명이 들어오는 것을 보자마자 즉시 아주 친절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시식용으로 수박을 잘라주겠다고 제안했을 뿐만 아니라 2개를 사면 20% 할인에 휴지 한 팩을 덤으로 주겠다고 약속했고 심지어 너무 더우면 밤에 가게 에어컨을 쐬러 와도 된다고 말했다. 두 여자는 하나만 사고 싶어 했지만 리다프는 이 더위가 얼마나 갈지 내일 재고가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며 계속해서 압박했다. 하지만 다른 손님들이 물값을 조금만 깎아줄 수 있냐고 묻자 그는 작은 가게라 흥정은 절대 안 된다고 반복하며 아무런 예외 없이 쏘아붙였다. 천샤오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리다프를 향해 혀를 찰 수밖에 없었다. 그는 지난번 이 가게에 왔을 때 물건이 바닥에 떨어졌던 일을 떠올렸다. 그리고 천샤오가 본능적으로 몸을 숙여 그것을 주우려 하자 리다프는 그의 멱살을 잡고 사람들 앞에서 도둑으로 몰아세웠다. 천샤오는 해명하려 했지만 리다프는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심지어 이웃들을 불러 모아 그를 비난하게 했고 이는 천샤오의 어린 마음에 치유하기 힘든 상처를 남겼다. 하지만 이번 생에서 천샤오는 그에게 진정한 고통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해줄 작정이었다. 천샤오의 눈은 선반 위에 있는 터무니없이 비싼 감자칩 봉지에 꽂혔다. 그는 다가가 일부러 목소리를 높여 가격이 이렇게 터무니없냐고 따졌다. 그 익숙한 목소리를 듣는 순간 리다프는 눈에 띄게 굳어졌다. 하지만 뒤돌아서 천샤오인 것을 확인하자 그의 얼굴은 즉시 어두워졌다. 그는 득달같이 달려와 천샤오의 손에서 감자칩을 낚아채고는 노골적인 혐오감을 드러내며 그를 쫓아내려 했다. 그는 심지어 천샤오가 살 돈도 없으면 함부로 만지지 말라며 만약 망가지기라도 하면 배상할 능력도 없지 않냐고 으르렁거렸다. 하지만 천샤오는 더 이상 전생에 소심한 그가 아니었다. 대신 그는 희죽 웃으며 리 사장에게 여기에 보물을 잔뜩 쌓아뒀으니 하룻밤 사이에 싹 다 털리지 않게 조심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상기시켜 주었다. 그 말에 리다프는 즉시 발끈했다.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그는 천샤오에게 가게를 저주한다며 소리쳤고 더위 때문에 머리가 어떻게 된 것 아니냐며 때려주겠다고 협박까지 했다. 하지만 천샤오는 아주 여유롭게 행동하며 진정하라고 말했다. 그러고는 무심하게 최근 불면증, 생생한 꿈, 무릎과 허리의 약화, 식은땀, 그리고 끊임없는 피로에 시달리고 있지 않냐고 물었다. 계속 욕을 할 준비가 되어 있던 리다프는 갑자기 얼어붙었다. 생각하면 할수록 그는 정말로 그 모든 증상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분노는 즉시 사라졌고 그는 창고의 풍수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하며 혼잣말을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그러자 천샤오는 그를 진찰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며 그의 팔다리를 풀어주는 척했다. 그렇게 하면서 그는 그를 아주 세게 몇 대 때릴 기회도 잡았다. 분풀이를 충분히 한 후 천샤오는 차갑게 진단을 내렸다. 전형적인 신어증. 그제야 리다프는 천샤오가 내내 자신을 놀리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불행히도 천샤오는 이미 재미를 다 본 후였다. 사탕값을 지불한 후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돌아서서 걸어갔다. 진짜 본 게임은 그날 밤에 시작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부정적인 감정 포인트는 그의 공간 능력을 확장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제 천샤오는 리다프에게서 수확한 부정적인 감정 포인트를 사용해 그 공간을 더욱 넓힐 참이었다. 그러고 나면 그는 리다프 창고의 모든 재고를 싹 다 비워버릴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리다프는 멀리서부터 창고에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감지했다. 그는 확인하러 안으로 달려갔다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얼어붙고 말았다. 그가 가게에 쌓아두었던 모든 물건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다. 그의 눈은 분노로 커졌고 그는 완전한 불신과 분노, 절망으로 가득 찬 텅 빈 창고에 서 있었다. 천샤오는 감시 모니터 앞에 앉아 감정지수가 점점 더 높아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는 의기양양하게 콜라를 한 모금 마셨고 그의 눈은 노골적인 재미를 느끼며 창고에 있는 리다프에게 향했다. 리다프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울면서 창고를 뛰어다니다가 마침내 무릎을 꿇고 팔을 벌린 채 무력한 분노와 절망에 잠겼다. 소라는 곳 근처 주민들을 끌어모았고 그들은 이제 텅 빈 창고를 쳐다보았다. 모두가 충격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디서 생필품을 구해야 할지 걱정하기 시작했다. 상당수의 사람들은 또한 이것이 가격을 다시 올리기 위해 리다프가 직접 꾸민 자작극일지도 모른다고 서로 속삭이며 의심했다. 하지만 다른 누군가는 전날 밤 창고 근처에서 그림자를 봤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리다프는 갑자기 무언가 머릿속에 떠오른 듯 몸을 떨었다. 천샤오는 리다프에게서 나온 그 감정의 파도에 매우 만족했지만 진짜 쇼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그는 전날 눈독 들였던 감자칩 봉지를 집어들고 여유롭게 즐기면서 일부러 크고 바삭한 소리를 냈다. 리다프가 그 감자칩을 발견하는 순간 그는 불붙은 화약통처럼 폭발했고 즉시 그것들이 자신의 창고에서 도난당한 물건의 일부라고 주장했다. 전생에서처럼 그는 천샤오의 멱살을 잡았다. 그리고 잠시 동안 옛 기억이 천샤오를 망설이게 했다. 하지만 그는 거의 즉시 정신을 차렸다. 그는 더 이상 예전의 그 사람이 아니었다. 천샤오는 리다프를 차갑게 쳐다보며 손을 함부로 놀리는 것은 소용없다고 말했다. 아무 증거도 없이 소리만 지르는 것은 그를 우스꽝스럽게 만들 뿐이었다. 그러고 나서 천샤오는 태도를 바꿔 리다프의 비참한 상황을 조롱했다. 심지어 반쯤 먹은 감자칩 봉지를 기부해 줄지 물어보기까지 했다. 하지만 리다프는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천샤오가 어제 자신을 저주했고 지금 같은 종류의 감자칩을 먹고 있으니 리다프는 손실을 메우기 위해 그에게서 무언가를 짜내려는 속셈으로 천샤오가 도둑임이 틀림없다고 완강히 주장했다. 천샤오는 그 연기에 한순간도 속지 않고 지켜보는 주민들에게 직접 이 문제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장은 즉시 혼란스러워졌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가게에서도 같은 감자칩을 많이 판다고 말했고 다른 사람들은 천샤오가 어제 가격에 대해 불평했는데 오늘 가게 전체가 털렸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건 너무 지나친 우연의 일치였다. 천샤오는 리다프를 쳐다보며 자신을 믿지 못하겠다면 그의 집을 수색해도 좋다고 말했다. 만약 리다프의 가게에서 나온 물건이 하나라도 나오면 천샤오는 그에게 10배로 갚겠다고 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으면 리다프의 가게 뒤에 있는 예비 발전기는 그의 것이 될 것이었다. 말없이 리다프는 천샤오를 곧장 그의 집으로 끌고 갔다. 하지만 그들이 도착하는 순간 리다프의 모든 자신감은 사라졌다. 그는 눈앞의 광경에 아연실색했고 천샤오 같은 배경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물건을 훔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을 즉시 깨달았다.
그 직후 그는 창피해서 슬그머니 빠져나가려고 했다. 하지만 천샤오가 그를 그렇게 쉽게 보내줄 리 없었다. 리다프는 아직 그에게 발전기를 빚지고 있었다. 이웃들 앞에서 체면을 잃을까 두려우면서도 발전기를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다. 리다프는 고개를 숙이고 천샤오를 오해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용서해달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그가 이전에 천샤오를 거짓으로 고발했을 때 그는 조금의 자비도 보이지 않았었다. 원래 리다프를 안타깝게 여겼던 이웃들은 즉시 태도를 바꿨다. 그들은 그렇게 부정직한 사람에게는 강도를 당하는 것이 거의 업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굴욕감과 분노에 휩싸인 리다프는 갑자기 천샤오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천샤오가 좋게 넘어갈 기회를 거부한다고 소리쳤다. 하지만 천샤오는 쉽게 그 주먹을 막아냈고 단번에 리다프를 땅에 제압했다. 고통에 시달리던 리다프는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 천샤오는 자비를 보이지 않고 그에게 서두르라고 말했다. 온도가 다시 오르면 아무도 나갈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리다프가 굴욕적으로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류안칭이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다. 그녀는 지난 이틀 동안 몇몇 사람들이 자신을 따라다니는 것 같았고 전화 목소리를 들어보니 빚쟁이들 같다고 말했다. 서명과 스타킹 이야기를 꺼낼 때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로 가득했다. 그러다 갑자기 천샤오의 이름을 외치며 다하이파가 자신을 쫓는지 알아야겠다고 요구했고 그가 자신을 속였는지 계속해서 물었다. 겉으로는 천샤오가 상처받은 척하며 헌신과 진심에 대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하이파가 정말 움직이는 걸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냉장고로 걸어가면서 그는 다하이파가 이미 그녀가 사는 곳을 아는지 그리고 그녀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물었다. 그리고 나서야 그는 류안칭이 뭔가 이상하다고 말하며 그들을 따돌리기 위해 뒷골목으로 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천샤오는 그녀에게 진정하라고 말하며 그들이 그녀를 다른 사람으로 착각했다고 말했다. 그 후 그는 테이블에 연어 정식을 놓았다. 류안칭의 눈은 즉시 빛났고 그녀는 천샤오에게 어떻게 아직도 이런 음식이 있냐고 물었다. 그에게는 그런 음식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 말을 듣고 류안칭은 잠시 얼어붙었다. 폭염이 이미 며칠째 지속되고 물자는 이제 대부분 부자들에게 돌아가고 있었는데 천샤오는 이 모든 것을 어디서 구했을까? 그가 정말로 성공한 걸까? 천샤오는 침착하게 얼음처럼 차가운 콜라를 한 모금 마시고 입에서 거의 녹을 듯 부드러운 연어 한 조각을 먹었다. 류안칭의 얼굴에는 배고픈 기색이 역력했다. 그녀가 부러워서 안절부절 못하는 것을 보며 천샤오는 무심하게 그녀 쪽에는 아직 먹을 것이 충분한지 물었다. 그 말에 류안칭은 완전히 가식을 그만두었다. 그녀는 혼자 사는 것이 정말 무섭고 그 사람들이 아직도 근처에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녀는 살짝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옷자락을 가볍게 잡아당겼다. 그녀는 일부러 눈빛을 부드럽게 하며 기분 좋은 표정을 짓고 며칠 동안 천샤오와 함께 지내면서 이 기회에 관계를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지 물었다. 천샤오의 얼굴에 거의 알아차리기 힘들 정도로 미묘한 경멸의 기색이 스쳐 지나갔다. 일부러 환심을 사려는 그녀의 행동을 보며 그가 느낀 것은 그녀가 저렴하고 우스꽝스럽다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그는 놀라움과 기쁨의 표정을 지으며 지금은 나가기 너무 덥다고 말했다. 그래서 날이 시원해지는 저녁에 그녀를 데리러 가겠다고 했다. 그러다 갑자기 화제를 바꿔 그녀가 항상 여자의 주소는 함부로 알려줄 수 없다고 말해서 예전에 그를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던 것을 언급했다. 류안칭은 즉시 무언가 깨달은 척하며 이번에는 상황이 특별하다는 핑계를 아무렇지 않게 대고 망설임 없이 주소를 보냈다. 그녀가 예상한 천샤오의 기뻐하는 반응을 보며 그녀는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희미하게 입술을 비틀어 비웃으며 속으로 그를 조롱했다. 역시나 천샤오는 여전히 조금만 따뜻하게 대해주면 바로 넘어오는 한심한 호구였다. 그녀가 그에게 약간의 온정을 베풀자마자 그녀가 깨닫지 못한 것은 주소를 받은 후 천샤오의 입술에도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는 것이다. 그 순간부터 그녀의 악몽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통화가 끝나는 순간 천샤오는 문에서 노크 소리를 들었다. 그가 문을 열자 왕 이모는 인사조차 하지 않았다. 그녀는 즉시 그의 에어컨이 켜진 방으로 비집고 들어오려고 했다. 자네 집은 정말 시원하군. 우리 집 에어컨이 고장나서 애들이 더위로 죽어가고 있어. 이웃끼리 서로 도와야지. 여기서 좀 머물게 해줘. 응. 천샤오는 조금의 예의도 없이 그녀를 바로 밖으로 밀쳐냈다. 그는 몇 년 전 그의 어머니가 아래층에서 빗물병을 줍고 있을 때 왕 이모가 그들을 가리키며 가난하다고 조롱하고 심지어 경비를 불러 쫓아내기까지 했던 일을 언급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왕 이모는 적대적으로 변하며 쏘아붙였다. 그건 아주 오래전 일이잖아. 어떻게 아직도 이런 원한을 품고 있을 수 있어? 넌 이웃 간의 정이라고는 전혀 없구나. 천샤오는 그녀와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며 논쟁할 관심이 없어서 그 자리에서 문을 닫아버렸다. 아마 그는 인정머리가 없었겠지만 그의 집에는 에어컨이 있었다. 분노한 왕 이모는 밖에서 그의 온 집안을 위아래로 저주했다. 안에서 천샤오는 미리 준비해둔 새 유심칩으로 침착하게 바꿨다. 그러고 나서 그는 다하이파에 전화를 걸었다. 류안칭의 주소는 이미 보냈습니다. 그녀는 혼자 삽니다. 찾기 어렵지 않을 겁니다. 한편 류안칭은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 그녀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천샤오의 에어컨이 있는 곳으로 이사해서 자신이 누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태평한 삶을 사는 것뿐이었다. 막 담배에 불을 붙이고 긴장을 풀려던 순간 갑작스러운 빠른 노크 소리가 문을 두드렸고 즉시 그녀의 리듬을 깨뜨렸다. 그녀의 눈은 즉시 빛났고 기쁨의 미소가 얼굴에 번졌다. 하지만 그녀가 문을 여는 순간 그녀의 동공은 충격으로 수축했고 그녀는 공포에 질려 뒤로 비틀거렸다. 왜 당신들이야? 내가 사는 곳을 어떻게 알았지? 류 형님은 무표정하게 그녀를 옆으로 밀치고 곧장 방으로 들어갔다. 류씨, 다하이파에 빚진 돈이 있더군. 갚을 시간이야. 류안칭은 그 자리에서 당황하여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 돈은 천샤오가 빌렸어요. 그가 저를 속여서 서명하게 한 거예요. 그를 찾아가야 해요. 류 형님은 그저 흑백으로 서명된 계약서를 던졌고 여전히 논쟁하려던 류안칭은 즉시 침묵했다. 그는 다른 말 없이 옆에 있는 남자에게 턱짓만 했다. 부하들은 즉시 흩어져 기중품을 찾기 시작했다. 류안칭은 앞으로 달려들어 필사적으로 자신의 물건을 보호하려 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천샤오에게 전화할 것이며 그가 곧 올 것이라고 소리쳤다. 류 형님은 그녀를 완전히 무시하고 그의 부하들이 집을 헤집는 것을 차갑게 지켜보기만 했다. 순식간에 방 안의 모든 귀중품이 약탈당해 테이블 위에 쌓였다. 류안칭은 두려움과 미련이 가득한 눈으로 그 자리에 얼어붙어 서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물건들을 합쳐도 빚을 갚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류 형님은 차가운 웃음을 터뜨렸다. 내 동생들이 이 더위에 여기까지 와서 빈손으로 돌아갈 순 없지. 그 말을 듣고 부하들은 모두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일어서서 그녀에게 한 걸음씩 다가가기 시작했다. 류안칭은 계속 뒤로 물러섰고 목소리가 너무 심하게 떨려서 말을 거의 할 수 없었다. 오지 마세요. 류 형님과 다른 사람들이 다가오자 류안칭은 마지막 구명줄처럼 급히 천샤오의 이름을 꺼내며 천샤오가 엄청난 양의 물자와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류 형님은 잠시 생각한 후 그녀에게 천샤오와 연락할 기회를 주었다. 하지만 그녀가 아무리 여러 번 전화를 걸어도 돌아오는 것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자동 응답뿐이었다. 류안칭은 완전히 공황 상태에 빠졌다. 그녀의 몸은 멈추지 않고 떨렸고 그녀는 천샤오가 바빠서 아마 전화를 못 들었을 것이라고 계속 중얼거렸다. 그녀가 다시 전화를 걸려던 순간 류 형님이 그녀를 너무 세게 때려서 그녀는 바닥에 나뒹굴었다. 그는 그녀가 멍청하다고 욕하며 천샤오가 그녀를 속여 그 서류에 서명하게 했을 때 그는 애초에 빚을 갚을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류안칭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녀의 눈에 있던 공포는 즉시 공허함으로 바뀌었고 심지어 떨림도 멈췄다. 류 형님은 더 이상 말을 낭비하지 않고 그녀의 머리채를 잡았다. 류안칭은 고통에 숨을 헐떡이며 필사적으로 몸을 비틀고 발버둥치며 그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을 가진 사람은 천샤오라며 대신 그를 쫓으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결국 류 형님은 여전히 그녀를 뒷방으로 끌고 갔다. 한편 천샤오는 집 소파에 앉아 손가락 사이로 레드와인 잔을 나른하게 돌리고 있었다. 와인 표면에는 그의 얼굴에 어린 조롱하는 미소가 비쳤다. 속으로는 류안칭이 종말의 특별한 환대를 마음껏 즐기기를 차갑게 바랐다. 이자를 거둬들인 후에도 류 형님은 여전히 만족하지 못했다. 그는 류안칭의 목을 잡고 천샤오가 집에 숨겨둔 귀중품이 무엇인지 밝히라고 강요했다. 류안칭은 숨쉬기 힘들어했지만 그럼에도 억지로 말을 이어갔고 이전에 영상통화 중에 알아차렸던 세부 사항들을 하나씩 내뱉었다. 그녀의 말투에는 명백한 계산이 깔려 있었다. 그녀는 분명 류 형님을 꿰어 그의 관심을 천샤오에게 돌리게 하고 싶었다. 충분히 들은 후 류 형님은 갑자기 그녀를 옆으로 내던졌다. 그녀는 뒤로 비틀거리며 침대 위로 비참하게 쓰러졌다. 류 형님은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이를 드러냈다. 그의 눈은 가늘게 찢어졌고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정말 큰 물고기를 낚았다고. 류 형님은 고개를 기울여 뒤에 있는 부하들에게 눈짓했다. 무리가 떠난 후 류안칭은 어두운 작은 방에 혼자 남겨졌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들어 입을 막았다. 그녀의 어깨는 격렬하게 떨렸고 억눌린 흐느낌이 계속 터져나왔으며 그녀의 눈에는 증오와 불만이 들끓었다. 그렇게 무리 전체가 공격적으로 천샤오의 동네로 쳐들어갔다. 왕 이모는 그들이 왜 왔는지 듣자마자 즉시 길을 안내하겠다고 자원했다. 그녀는 그들을 곧장 천샤오의 집으로 데려가면서 쉴 새 없이 그를 험담하며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비열한 비난을 퍼부었다. 류 형님은 길을 잘 안내해준 왕 이모를 칭찬하며 원하는 것을 얻으면 그녀를 빈손으로 두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 말을 듣고 왕 이모의 발걸음은 더욱 가벼워졌고 그녀의 얼굴은 거의 웃음으로 일그러질 뻔했다. 그녀는 이미 천샤오가 자신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비는 모습을 상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류 형님이 천샤오의 현관문에 도착하는 순간 그는 어안이 벙벙했다. 그의 앞에 설치된 방어시설은 완전히 어이가 없을 정도였다. 반면에 그의 부하들은 겁이 없고 무모했다. 그들은 소매를 걷어붙이고 천샤오의 문을 걷어찰 준비를 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기도 전에 그들 중 한 명이 숨겨진 전기 그리드에 제대로 감전되어 온몸을 경련하며 쓰러졌다. 다른 이들은 즉시 욕을 하며 달려들었다. 그를 일으켜 세우려 했다. 하지만 그를 만지는 순간 차례차례 전류에 감전되고 말았다. 그들 역시 몸이 마비된 채 경련을 일으켰다. 뒤에 서 있던 루 형은 완전히 얼어붙었다. 그의 얼굴은 불신과 좌절감으로 가득 찼다. 그때 난데없이 확성기가 튀어나오더니 터무니없이 경쾌한 행운의 음악이 울렸다. 동시에 그 음악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전류가 리듬에 맞춰 강해졌다, 약해졌다를 반복하기 시작했다. 감전된 부하들은 비트에 맞춰 춤추는 백업 댄서처럼 통제불능 상태로 몸부림쳤다. 전기가 지지직거리는 소리와 희미한 고기 타는 냄새에 류 형의 무리는 겁에 질려 계속해서 뒷걸음질 쳤다. 마이크를 든 천샤오는 아주 편안하게 모든 상황을 지켜봤다. 꽤 운이 좋으시네. 한 걸음 떼자마자 보안 그리드 잭팟에 당첨되셨으니. 류 형은 천샤오의 목소리를 알아듣자마자 즉시 다시 강한 척을 했다. 빚은 갚아야 하는 것이며 천샤오가 돈을 갚으면 양쪽 다 끝나는 일이라고 소리쳤다. 왕 이모도 옆에서 거들었지만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오물은 류 형보다 더 심했다. 눈앞의 추한 얼굴들을 보며 천샤오는 차가운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자신의 아파트만 해도 시가 400만으로 350만 대출금보다 훨씬 비싸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게다가 빚은 이미 루안칭의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 더 이상 자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했다. 루 형은 그 대답에 할 말을 잃었다. 천샤오는 기세를 몰아 현명한 사람은 물러날 때를 안다고 말했다. 아직 기분이 괜찮을 때 모두를 위해 평화롭게 떠나는 게 좋을 거라고 했다. 계속해서 일을 크게 만든다면 이렇게 정중하게 대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 말을 한 후 그는 전기 그리드의 전력을 다시 높여 루 형의 부하들에게 서비스로 충격요법을 한 차례 더 선사했다. 그제야 루 형은 천샤오가 전혀 농담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공허한 협박 몇 마디를 던진 후 그는 서둘러 부하들을 이끌고 패배하여 물러났다. 왕 이모의 얼굴은 즉시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눈은 억누를 수 없는 공포로 가득 찼다. 그녀가 천샤오의 집을 바라보는 모습은 마치 인간이 아닌 재앙의 징조를 보는 것 같았다. 다음 날 기온은 기하급수적으로 치솟았고 여러 지역에서 폭염으로 사람들이 죽어간다는 보고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천샤오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다. 그는 시원한 집에 틀어박혀 준비해둔 비축 식량을 여유롭게 즐겼다. 하지만 그 안락함은 결국 이웃들의 시기와 분노를 불러일으켰고 주민 단체 채팅방은 그 자리에서 폭발했다. 장황한 메시지들이 연이어 화면을 가득 메웠다. 모든 글귀마다 천샤오를 향한 비난과 원망, 질투가 뚝뚝 묻어났다. 그는 표정 변화 없이 메시지를 스크롤하며 무자비하게 그들의 부정적인 감정 포인트를 수확했다. 그래도 천샤오는 그렇게 냉혈한은 아니어서 물자로 가득 찬 냉장고 사진을 찍어 주민 단체 채팅방에 바로 올렸다. 그러고는 자선 사업을 하는 게 아니니 원하는 게 있으면 동등한 가치의 물건으로 교환하자고 분명히 말했다. 하지만 그룹은 조금의 감사함도 느끼기는커녕 마치 그가 도화선에 불을 붙인 것처럼 반응했다. 채팅방은 즉시 다시 폭발했고 그들이 퍼붓는 욕설은 이전보다 훨씬 더 추악해졌다. 너무나 터무니없어서 천샤오는 실제로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그냥 휴대폰을 내려놓고 그들을 상대하는 것을 멈췄다. 자멸하고 싶다면 그건 그들 문제였다. 바로 그때 시스템 알림이 울렸다.
그가 모은 부정적인 감정 포인트가 마침내 3천을 돌파했다. 천샤오가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된 후 류형은 즉시 부하들을 이끌고 한순간도 쉬지 않고 그 동네로 향했다. 하지만 놀랍게도 차에서 가장 먼저 내린 사람은 한때 류형이 비 때문에 집까지 쫓아갔던 바로 그 여자 루안칭이었다. 그녀는 천샤오에게 복수하기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진 것처럼 보였다. 루형이 그녀 바로 뒤에 내렸고 그의 날카로운 눈은 앞에 늘어선 아파트 건물들을 훑었다. 그는 옆에 있는 사오잔에게 힐끗 눈짓을 보냈고 사오잔은 천샤오의 집 위치를 확인해 주었다. 그 후 류형은 루안칭에게 재미있다는 듯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한때 남자친구였던 사람의 집을 습격하려는데 마음이 아프지 않냐고 물었다. 루안칭은 류형에게 달콤한 말을 건네며 지금 자기 마음속 남자는 오직 그뿐이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류형은 귀에 걸릴 듯이 환하게 웃었다. 바로 그때 아파트 복도에서 몇몇 인물들이 갑자기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모두 항상 천샤오에게 원한을 품고 있던 주민들이었다. 아첨하는 미소를 지으며 그들은 차례로 달려와 루형을 그의 집으로 안내하겠다고 열심히 제안했다. 루형은 활짝 웃으며 이 일이 끝나면 누구도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무리가 천샤오의 집으로 향하기 시작한 순간 류형은 자신의 탐욕스러운 본성을 드러내며 길을 따라 주민들의 물자를 약탈했다. 리다푸는 목을 움츠린 채 뒤를 따르며 내내 소심하게 행동하고 감히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무리가 물자를 약탈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왕 이모도 참지 못하고 목청껏 류형에게 소리치기 시작했다. 그제야 길을 안내하겠다고 자원했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달았지만 그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 결국 류형은 부하들을 이끌고 천샤오의 문 앞에 도착했고 그곳에는 검은 옷을 입은 폭력배들이 이합적인 기운을 풍기며 대열을 이루고 서 있었다. 하지만 천샤오는 전혀 표정에 변화가 없었다. 그는 그냥 소파를 문가로 옮겼다. 그러고는 그 위에 앉아 태연하게 저녁을 먹기 시작했다. 잠시 후 눈을 들어 그들을 재미있다는 듯 바라보며 자기에게 볼 일이라도 있냐고 물었다. 류형의 얼굴이 즉시 어두워졌다. 분노를 억누르며 그는 천샤오가 순순히 물자를 넘기면 최소한 시체는 온전하게 남겨주겠다고 악랄하게 소리쳤다. 천샤오는 침착하게 입을 닫고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부모님한테 남 저녁 먹을 땐 방해하지 말라고 안 배웠나? 엄청 무례하잖아. 류형은 마침내 이성을 잃었다. 그는 난폭하게 팔을 휘저어 뒤에 있는 부하들에게 달려들어 천샤오를 불구로 만들라고 신호했다.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들은 능력이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었고 사실 천샤오는 힘을 쓸 필요조차 없었다. 신체 능력만으로도 그들 전체를 굴복시키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싸움꾼이라도 칼날은 존중해야 한다. 천샤오가 공간절단을 사용하려던 순간 최루탄 한 발이 갑자기 류형과 그의 부하들 발밑에 떨어졌다. 가스는 거에 즉시 퍼졌다. 류형은 감히 계속 싸우지 못하고 완전히 엉망이 된 채 서둘러 부하들과 함께 도망쳤다. 거에 동시에 천샤오는 뒤로 쏜살같이 움직여 퍼지는 가스를 완전히 피했다. 그 직후 길모퉁이에 한 인물이 나타났고 목소리가 뒤따랐다. 꽤 큰 소동을 일으킨 모양이네. 그래도 인정해야겠어. 실력은 정말 대단하군. 천샤오는 어리둥절했다. 무송이 여기서 뭘 하는 거지? 하지만 무송은 손에 든 장치를 만지작거리며 몇 마디 모호하고 얼버무리는 말을 던졌을 뿐이다. 천샤오는 그 헛소리를 계속 들어줄 마음이 없었다. 그래서 그는 돌아서서 안으로 들어가 얼음처럼 차가운 생수 한 상자를 들고 나왔다. 그는 무심하게 무송에게 한 병을 던져주고는 여긴 분명 무송의 구역이 아닌데 도대체 왜 여기 있냐고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다. 그제야 무송은 최근 류형의 사람들이 자신의 사업에 끼어들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며칠 동안 류형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오늘 그가 이쪽으로 향하는 것을 보고 뒤를 따랐는데 진짜 목표가 천샤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며 무송은 얼굴에 재미있다는 기색을 살짝 비쳤다. 물자가 부족해진 지 오래인데 아직도 이렇게 많은 물건을 가지고 있다니. 특별한 경로 없이는 불가능했을 텐데 말이야. 천샤오는 즉시 경계했다. 그는 무송을 빤히 쳐다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정확히 무슨 말을 하려는 거지? 무송은 긴장을 풀려는 듯 억지 미소를 지으며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왔다. 그는 해를 끼칠 의도는 없으며 단지 류형이 최근에 대량의 정수된 물을 비축해 두었는데 천샤오와 협력하여 그것을 손에 넣고 싶다고 설명했다. 일이 끝나면 물은 천샤오에게 보관될 것이라고 했다. 무송은 그걸 어떻게 팔지 알아내는 책임을 맡는 동안 기온이 계속 오르면 물은 진짜 화폐가 될 것이 분명했다.
천샤오는 마음속으로 저울질한 끝에 결국 무송과 협력하기로 동의했다. 하지만 입을 열자마자 그는 수익 분배를 확정지었다. 9대1, 천샤오가 구화를 갖고 무송이 일화를 갖는 조건이었다. 무송의 턱이 거의 바닥에 떨어질 뻔했고 그는 불쑥 말했다. 차라리 날 강도질하는 게 어때? 천샤오는 그에게 협상의 여지를 조금도 남겨주지 않았다. 시스템을 손에 쥔 그로서는 물자 부족을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그의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은 무송을 꽤나 겁먹게 만들었다. 무송은 즉시 천샤오의 다리를 붙잡고 최소한 살아남을 정도의 이익은 남아야 한다며 분배를 조금 완화해달라고 애원했다. 천샤오는 잠시 고민하다가 마침내 양보하여 분배를 8대2로 바꾸었지만 한 가지 추가 조건을 덧붙였다. 앞으로 무송 쪽에 새로운 물건이 들어올 때마다 천샤오가 먼저 고르고 그 후에야 무송이 나머지를 팔 수 있다는 것이었다. 무송은 억울한 표정을 지으며 동의했지만 속으로는 조용히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런 빈틈없는 반응에 천샤오는 무송의 협상 능력을 훨씬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되었다. 결국 그는 정말로 수년간 사업에 몸담았던 사람이었다. 그의 타이밍과 한계를 파악하는 감각은 정확했다. 협력 관계가 정해지자 천샤오는 즉시 계획에 착수했다. 첫 단계는 류형의 기지 배치와 그의 부하들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었다. 그는 무송으로부터 요새 안에서는 물이 부족한 사람은 돈을 내거나 귀중한 것을 교환해야 한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되었다. 상급자들을 위한 특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꽤 많은 여자들도 그곳으로 끌려갔다. 루안층도 그들 중 하나였다. 그리고 그 순간 남자들은 노골적으로 그녀를 포식자의 눈빛으로 훑어보고 있었다. 천샤오는 그녀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하고 뒤쪽에 있는 물 저장구역에 시선을 고정했다. 그는 무송에게 신호가 오면 외부 경계 주변에 혼란을 일으키라고 말했다. 그 직후 천샤오는 뛰어내려 옥상에서 바로 아래로 떨어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이미 기지 내부의 평범한 일꾼으로 변장해 있었다. 하지만 몇 걸음 걷지 않아 순찰 경비원이 그의 앞을 가로막고 누구냐고 거칠게 다그쳤다.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천샤오는 미리 준비한 신분증을 침착하게 꺼내며 류 보스의 지시로 물 저장구역의 재고를 확인하러 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상대방은 분명 믿지 않는다는 듯 비웃으며 다가왔다. 천샤오는 변장이 실패했음을 즉시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공간 절단을 사용해 그 자리에서 그를 죽였다. 비명소리에 즉시 근처 순찰대가 경계했고 그들 중 한 명은 총을 들어 주저없이 천샤오에게 발포했다. 천샤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고 그는 손을 한 번 들어 올리는 것만으로 맹렬한 공간 참격을 날렸다. 보이지 않는 칼날이 허공을 갈라 그 남자의 몸을 깔끔하게 두 동강 냈다. 하지만 총성은 이미 순찰 부대 전체에 경보를 울렸다. 상황이 나빠지는 것을 보고 천샤오는 재빨리 어두운 구석으로 몸을 숨겼는데 갑자기 한 쌍의 손이 그를 향해 뻗어왔다. 그가 긴장하는 순간 리위이가 입술에 손가락을 대고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낸 뒤 서둘러 그를 안전한 곳으로 이끌었다. 천샤오는 계획했던 작전에만 집중하고 있었기에 리위이가 갑자기 이곳에 나타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그녀를 다그쳐 물어본 끝에 그는 그녀 역시 루형의 부하들에게 잡혀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내내 이곳저곳 청소하는 일을 해왔고 그 덕분에 이미 구조를 파악하고 있어 물이 보관된 곳으로 천샤오를 안내할 수 있었다. 그렇게 말하며 두 사람은 동시에 옆에 있는 양동이를 쳐다보았다. 그들은 그것을 성공적으로 이용해 순찰대의 주의를 끌었고 경비원들이 조사하러 움직이는 동안 자리를 떴다. 리위이는 즉시 천샤오를 붙잡고 감시 카메라가 없는 좁은 길로 그를 이끌었다. 목표 지역에 도착하자 천샤오는 리위이에게 먼저 숨을 곳을 찾으라고 신호했다. 그러고는 손바닥에 모든 공간 에너지를 집중했다. 다음 순간 그가 손바닥을 앞으로 내치자 앞에 있던 철문이 충격으로 산산조각나며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안에 있던 경비원은 완전히 넋이 나갔다. 그는 포효하며 천샤오가 누구인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그가 질문을 마치기도 전에 천샤오는 주저없이 공격하여 그를 그 자리에서 죽였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아직 그림자에 숨어있던 리위이는 점차 천샤오를 걱정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밖을 엿보았지만 창고를 가득 메운 연기와 혼란스러운 불빛에 경악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닥에서 벽돌을 주워 조금이라도 안전함을 느끼는 것뿐이었다. 바로 그때 연기 속에서 한 형체가 천천히 나타났다. 생각할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눈을 질끈 감고 온 힘을 다해 벽돌을 던졌다. 하지만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녀는 연기 속에 서 있는 사람이 천샤오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저 침착하게 한 문장을 던졌다.
끝났어. 가자. 그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물저장 구역에서 몸을 돌려 걸어갔다. 그 후 그는 옥상에서 기다리고 있던 무송에게 신호를 보냈다. 신호를 받자마자 무송은 낮은 웃음을 터뜨리며 중얼거렸다. 이 녀석 정말 일처리가 확실하군. 그러고는 미리 준비해둔 화염병 카트를 앞으로 밀어 한 번에 모든 내용물을 요새 안으로 쏟아부었다. 퍼지는 불길은 즉시 기지 전투 인원의 주의를 끌었다. 리위이가 길을 안내했기에 천샤오는 신속하게 빠져나갈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난데없이 루안칭이 갑자기 그림자 속에서 뛰쳐나와 그의 팔을 감쌌다. 달콤하고 애원하는 목소리로 그녀는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자신을 데려가 달라고 천샤오에게 빌었다. 심지어 그가 자신을 여기서 꺼내주기만 한다면 그가 자신의 이름으로 대출받은 일은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고 말했다. 천샤오는 눈물로 붉어진 그녀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아직도 그녀가 상황 파악을 전혀 못하고 있다고 속으로 생각했다. 루안칭은 멈추지 않고 자신의 비참함을 쏟아냈다. 모든 말에 원망이 뚝뚝 묻어났다. 그녀는 눈물 연기를 하며 항상 의존해왔던 그 유혹적인 태도를 취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천샤오는 아무것도 보지 못한 것처럼 행동했다. 전생에 루안칭이 자신을 배신했던 장면들이 마음속에서 연이어 스쳐 지나가며 남은 감정의 마지막 조각까지 짓눌러버렸다. 그는 손을 들어 그녀의 뺨을 때려 바닥에 쓰러뜨리고는 그녀의 연기는 여전히 한결같이 한심하다고 차갑게 말했다. 천샤오는 그녀를 다시 쳐다볼 가치조차 느끼지 못했다. 그는 그저 돌아서서 옆에 있는 리위이에게 떠날 시간이라고 말했다. 리위이는 바닥에 쓰러진 루안칭을 보며 분명 조금 망설이는 듯했다. 하지만 그녀는 전후 사정을 몰랐기에 결국에는 간섭하지 않았다. 루안칭은 마침내 가식적인 교태를 거두고 증오에 불타는 눈으로 그들의 등을 노려보며 반드시 천샤오가 대가를 치르게 하리라고 조용히 맹세했다. 얼마 후 류형은 물저장 구역으로 달려갔고 그의 마음은 오직 한 가지, 자신의 물이 아직 남아있는지에만 쏠려 있었다. 하지만 고개를 드는 순간 그는 천샤오가 벽에 남긴 글자를 보았다. 분노가 즉시 가슴에서 치밀어 올랐고 그는 목청껏 소리치며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바로 그때 루안칭이 비틀거리며 다가와 류형에게 이 모든 것의 배후에 천샤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고는 의도적으로 유혹적인 자세로 그에게 몸을 기대며 천샤오에 대한 지어낸 중상모략을 그의 귀에 속삭이기 시작했다. 류형은 경로했다. 그때 그는 천샤오가 남문을 통해서만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즉시 부하들에게 그곳으로 달려가 그를 막으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천샤오는 이미 남문에 그를 위한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 두었다. 멀리서 류형이 무리를 이끌고 달려오는 것을 보며 천샤오는 입꼬리를 올리고 비웃으며 말했다. 꽤 빨리 왔네. 류형은 대화할 관심이 없었고 손을 흔들자 그의 부하들이 즉시 포효하며 천샤오에게 달려들었다. 그것을 본 천샤오는 단 1초도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미리 설치해둔 기름통 더미에 횃불을 던졌다. 거대한 불꽃이 위로 폭발하며 즉시 불의 벽을 형성하여 그들의 길을 완전히 차단했다. 루형의 눈은 분노로 핏발이 섰다. 불의 벽 밖에서 그는 천샤오의 이름을 외치며 팔짝팔짝 뛰고 욕설을 퍼부었다. 천샤오는 불빛 반대편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띤 채 서서 그에게서 또 한 차례의 감정 포인트를 차분히 흡수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천샤오와 리위이, 무송은 바로 그의 집으로 돌아가 축하 식사를 준비했다. 무송은 입에 있는 주스를 채 삼키기도 전에 불쑥 말했다. 야, 너 정말 무자비하구나. 그러고는 희죽 웃으며 조롱했다. 류형은 지금쯤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자기 집 지붕이라도 뜯어버리고 싶을 거야. 리위 역시 천샤오에게 깊이 감사했다. 그녀는 천샤오가 아니었다면 그 구렁텅이에서 얼마나 더 갇혀 있었을지 모를 거라고 말했다. 천샤오는 그저 웃으며 별 말씀을 다 한다고 했다. 어쨌든 몇 년 동안 동창이었으니까. 하지만 리위는 고개를 저었고 그녀의 눈에는 온기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그저 예의상 하는 말이 아니라고 했다. 천샤오 덕분에 이 세상에 아직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는 걸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다. 무종은 살짝 로맨틱한 분위기를 재빨리 알아차리고는 천샤오의 영웅구미 수법이 너무 능숙한 거 아니냐고 바로 농담을 던졌다. 하지만 이내 그는 화제를 바꾸어 어떻게 천샤오 혼자서 물 저장 구역 전체를 싹 비웠는지 그건 거의 마술을 보는 것 같았다고 물었다. 천샤오는 산더미처럼 쌓인 물통을 보고 잠시 말을 멈췄다. 그러고는 무종에게 그런 걸 묻는 대신 저렇게 많은 물을 어떻게 안전하게 팔아치울지부터 생각해야 할 거라고 말했다.
무종의 얼굴에 번졌던 미소가 순간 굳어졌고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모습을 본 천샤오는 능숙하게 화제를 돌려 중학교 졸업 후 리위의 소식을 거의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리위의 얼굴에 즉시 씁쓸한 기색이 스쳤고 그녀는 졸업 후 집에 일이 좀 있었다고 조용히 말했다. 그 시기에 부모님 두 분 다 실종되셨다는 것이다. 천샤오와 무종이 충격에서 채 벗어나기도 전에 창밖에서 갑자기 불길이 치솟았다. 세 사람은 서둘러 나가봤고 동네 전체가 이미 불바다에 빠진 것을 발견했다. 천샤오는 재빨리 나머지 두 사람을 감시실로 끌고 갔고 그곳에서 이 모든 것이 류형의 진임을 알게 되었다. 무종은 분노에 차 주먹으로 책상을 세게 내리치며 소리쳤다. 저 자식이 모두를 산채로 태워 죽이려는 건가? 하지만 천샤오는 류형의 계획을 즉시 간파했다. 그는 명백히 도덕과 무고한 사람들의 목숨을 족쇄로 삼아 천샤오를 빠져나갈 수 없는 처지로 몰아넣으려는 것이었다. 그에게는 안 된 일이지만 천샤오는 더 이상 전생에 마음 약한 바보가 아니었다. 고온의 세상 끝에서 자신의 안전가옥에 최고급 방화 설비를 갖추지 않을 만큼 어리석을 리가 없었다. 천샤오는 즉시 화재 진압 시스템을 가동했고 집 외벽에 설치된 여러 개의 노즐에서 안개 같은 젤이 터져나왔다. 그것은 재빨리 외부 주위에 보이지 않는 장벽을 형성하여 불길의 벽을 바깥에 단단히 봉쇄했다. 무종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의 시선은 그 장벽에 고정되었다. 그는 그것이 군용 나노물질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봤다. 그렇게 엄격하게 통제되는 물자는 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통 사람들은 볼 기회조차 거의 없었다. 그 말을 들은 리위도 본능적으로 입을 가렸고 천샤오를 바라보는 그녀의 시선은 충격과 진심 어린 감탄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류아이펑은 그것을 천샤오의 마지막 필사적인 발악으로만 여겼고 부하들에게 멈추지 말라고 계속 소리쳤다. 화염병이 공짜인 양 계속해서 날아들었다. 하지만 류아이펑이 몰랐던 것은 천샤오의 방화젤 비축량은 거의 무한에 가깝다는 사실이었다. 그들이 마지막 한 병까지 다 써버린 후에도 불길을 막고 있는 하얀 안개는 사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허둥대는 류아이펑 일당을 보며 천샤오는 안에 들어와서 더위식히게 얼음물 한 잔 하겠냐고 비웃었다. 류아이펑의 얼굴은 그 자리에서 잿빛이 되었다. 하지만 그때 그의 마음속에서 탐욕스러운 생각이 미친 듯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그는 이 거의 완벽한 피난처를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었다. 그리고 그가 인질로 잡고 있는 이웃들은 천샤오를 압박할 완벽한 수단이었다. 당장이라도 모두를 불태울 것처럼 불타는 횃불을 든 류아이펑은 천샤오에게 당장 튀어나오라고 협박했다. 왕 아줌마는 계속해서 천샤오를 저주하며 그가 류아이펑을 도발해서 자신들 같은 무고한 사람들을 이 난장판에 끌어들였다고 비난했다. 무종은 그 광경에 분노하여 이판사판이면 그냥 뛰쳐나가서 류아이펑과 정면으로 싸워야 한다고 이를 갈았다. 하지만 천샤오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그의 눈은 차가운 안개에 덮인 듯했는데 이런 세상에서 자비는 자살과 같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천샤오가 여전히 반응하지 않자 류아이펑은 왕 영감님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를 본 순간 천샤오는 잠시 얼어붙었다. 전생에 그가 가장 절망적이었을 때 사람만 있으면 희망은 있다고 말해준 사람이 바로 왕 영감님이었다. 그 말은 한 줄기 빛처럼 그에게 와 닿았고 즉시 그의 마음속 안개를 걷어냈다. 천샤오는 즉시 무종에게 안에 남아서 리위를 지키라고 말했다. 그리고 자신은 문 밖으로 나섰다. 류아이펑과의 이 원한을 이번에야말로 끝낼 때가 온 것이다. 천샤오가 모습을 드러낸 순간 류아이펑은 마음속으로 이미 승리가 자기 손에 있다고 생각하는 남자의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었다. 만약 천샤오가 빚을 갚지 않고 목숨을 내놓지 않는다면 인질들은 결코 풀려나지 못할 것이다. 천샤오는 순교자 놀이에는 관심이 없다며 조용히 웃음을 터뜨릴 뿐이었다. 그는 류아이펑이 도박장으로 재산을 모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류아이펑이 가장 신뢰하는 종류의 게임으로 이 일을 해결하기로 했다. 류아이펑이 이기면 천샤오가 가진 모든 것이 그의 것이 된다. 하지만 천샤오가 이기면 류아이펑은 모든 인질을 풀어주고 부하들을 데리고 이 지역에서 영원히 떠나야 한다. 류아이펑은 즉시 수락하고는 천샤오 앞에 주사위통을 아무렇지 않게 던졌다. 규칙은 간단하고 잔인했다. 주사위 비교, 단판, 승자 독식. 천샤오는 즉시 조작을 눈치챘지만 폭로하지는 않았다. 이 내기의 결과는 애초에 조작된 주사위 몇 개로 결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류아이펑이 직접 목격하기를 원했다.
그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속임수는 절대적인 힘 앞에서는 싸구려 잔재주에 불과하다는 것을. 두 주사위통이 바닥에 닿는 순간 류아이펑은 통 옆에 숨겨진 버튼을 조용히 눌렀다. 흩어져 있던 주사위들이 보이지 않는 자기력에 이끌려 움직이고 뒤집히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각각 유기위를 향하도록 깔끔하게 멈췄다. 류아이펑은 승리가 이미 보장된 듯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천샤오를 향해 눈을 들었다. 그가 알아차리지 못한 것은 이미 천샤오의 입가에 번지고 있는 다 안다는 듯한 미소였다. 천샤오는 이미 자신의 능력으로 통 안의 주사위를 반으로 깔끔하게 잘라놓은 상태였다. 숫자가 적힌 반쪽들이 위를 향하도록 남겨졌다. 쪼개진 주사위는 통 안에 조용히 놓여 있었고 그 합은 류아이펑이 자신을 위해 조작한 승리 결과를 명백히 압도했다. 그 광경에 류아이펑은 완전히 격분했고 그의 얼굴에 떠올랐던 의기양양함은 즉시 순수한 악의로 바뀌었다. 굴욕감과 분노에 휩싸인 그는 번쩍이는 단검을 뽑아들고 사리를 품은 채 천샤오에게 곧장 달려들었다. 천샤오는 옆으로 몸을 돌려 공격을 피하며 이것이 자신의 새로운 기술을 시험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 생각이 스치는 순간 그는 손을 들어 최루탄을 던졌다. 흰 연기가 순식간에 공기 중으로 퍼져나갔다. 그것을 본 류아이펑은 즉시 부하들을 이끌고 안개 속으로 돌진하며 천샤오의 위치를 추적하려 했다. 류아이펑이 천샤오와 마주친 순간 그는 소총을 집어들고 천샤오를 향해 마구 총알을 퍼붓기 시작했다. 하지만 총격은 그들의 위치를 드러낼 뿐이었다. 천샤오는 연달아 여러 번 공간 배기를 펼쳐 졸개들을 차례로 베어 넘겼다. 연기가 마침내 옅어지기 시작했을 때 천샤오는 가스로 가득 찬 지역에서 상처 하나 없이 걸어 나왔다. 류아이펑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천샤오가 운 좋게 총격에서 살아남았을 뿐이라고 스스로를 납득시키고는 로켓 발사기를 꺼내 그에게 똑바로 겨누었다. 천둥 같은 폭발음과 함께 로켓이 아지랑이를 뚫고 비명을 지르며 날아왔다. 천샤오는 즉시 공간 방벽을 활성화했고 보이지 않는 에너지 벽이 공중에서 그것을 차갑게 멈춰 세웠다. 로켓은 방벽에 부딪히는 충격으로 즉시 산산조각 났다. 류아이펑의 얼굴에 떠올랐던 사악한 표정은 완전히 사라지고 뼛속까지 스며드는 공포로 대체되었다. 그의 동공은 수축되었고 그는 멍하니 천샤오 쪽을 응시했다. 아무리 애를 써도 그는 인간의 몸이 어떻게 로켓을 막을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류아이펑은 저항할 의지를 완전히 잃었다. 그의 머릿속은 이제 이 재앙에서 어떻게 살아남을까 하는 생각 하나뿐이었다. 그는 또한 천샤오를 계속해서 도발한 후에 이 일이 평화롭게 끝날 리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류아이펑의 머리가 최고 속도로 회전하더니 그는 갑자기 태도를 완전히 바꾸었다. 천샤오 형님, 이건 다 오해입니다. 완전한 오해라고요. 우리 싸우면서 정들었다고 할 수 있잖아요. 거래를 하는 건 어떨까요? 천샤오가 사리를 품고 그에게 다가서는 바로 그 순간 류아이펑은 애원하는 표정을 지으며 대신 사업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종말의 시대에는 아주 작은 감염된 상처만으로도 사람이 죽을 수 있는데 자신에게 마침 엄청난 양의 의약품 비축분이 있다고 말했다. 만약 천샤오가 그를 살려준다면 그 절반을 기꺼이 넘겨주겠다는 것이다. 천샤오는 일부러 목소리를 낮추고 자신이 비축한 물자는 류아이펑이 상상할 수 있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사실 그는 류아이펑이 의약품에 대해 더 많이 밝히도록 유도하고 있었다. 류아이펑은 예상대로 정확히 미끼를 물었다.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필사적이었던 그는 창고 비밀번호는 자신만 알고 있다는 말을 덧붙이며 숨겨진 의약품 보관 장소를 실토했다. 만족스러운 미소가 천샤오의 입가에 서서히 떠올랐다. 그가 필요했던 건 그게 전부였다. 그는 류아이펑의 어깨를 두드리며 차분하게 말했다. 오늘 밤은 여기까지 하죠. 우리 파트너십의 세부 사항은 다른 날 이야기합시다. 류아이펑은 천샤오와 거리를 좀 두자마자 완전히 공황에 빠져 부하들과 함께 즉시 도망쳤다. 하지만 천샤오는 속으로 비웃을 뿐이었다. 류아이펑은 정말 비밀번호 하나만으로 그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 그것 없이도 천샤오는 여전히 문을 열 수 있었다. 그 후 그는 왕 영감님에게 다가가 이제 모든 것이 괜찮다고 말했다. 방금 죽을 고비를 넘긴 왕 영감님은 너무나 감사한 나머지 필요하다면 천샤오를 위해 소나 말처럼 일하겠다고까지 말했다. 천샤오는 그에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돌아가서 문을 잠그고 좀 쉬라고 말했다. 한편 류아이펑의 본색이 드러났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천샤오를 완전히 깔보고 있었는데 그가 정말로 약을 나눌 거라고 믿는 혈기왕성한 애송이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류아이펑의 생각에 이것은 시간 벌기 전략에 불과했다.
먼저 그 녀석을 진정시키고 물자를 속여 빼앗은 후에 여유롭게 그를 죽이면 되는 것이다. 만약 천샤오가 자기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아직 한참 풋내기였다. 졸개들은 즉시 두목의 생각을 알아차리고 차례차례 그에게 아첨하기 시작했다. 그가 명석하며 만약 천샤오가 감히 그에게 맞선다면 아마 사흘도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샤오가 로켓을 막아낸 능력은 류하이펑을 심하게 흔들어 놓았다. 옆에 있는 파인애플 머리를 돌아보며 그는 앞으로 며칠 동안 천샤오의 배경을 파헤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그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천샤오는 이미 공간배기를 날려 그의 목을 그대로 베어버렸다. 졸개들은 즉시 그것이 천샤오의 소행임을 깨닫고 혼비백산했다. 그들 중 누구도 감히 류하이펑의 시신을 수습하지도 못하고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났다. 류하이펑의 비참한 시체를 보며 천샤오는 잠시 멈췄다. 그러고는 차분하게 말했다. 류 사장, 잘 가게. 다음 날 뉴스에서는 전 세계적인 폭염위기가 완전히 통제불능 상태에 빠졌고 여러 기후 임계점이 이미 넘어섰으며 생태계가 붕괴 직전에 있다는 긴급 속보를 연이어 내보냈다. 정부 당국은 주민들에게 각자의 상황에 따라 정부가 마련한 북부 임시 대피소로 북쪽으로 이주하거나 있던 곳에 머물며 구조를 기다리라는 공식적인 권고를 발표했다. 하지만 천샤오는 이 소위 북부 안전지대가 곧 새로운 지옥으로 변할 것이고 구조를 기다리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진정한 악몽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머지않아 내열성 돌연변이 괴수들이 문명의 산물을 남김없이 집어삼키기 시작할 것이고 각성한 인간들은 곧 파벌을 형성하고 자원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를 학살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래서 천샤오가 원했던 것은 단지 이 안전가옥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종말 속에서 자신을 살아남게 할 최후의 요새로 만드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의 평화롭고 안락한 날들은 오래가지 못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웃들의 원망이 들끓기 시작했다. 그들 중 일부는 목청껏 소리쳤다. 우릴 봐. 우리는 여기서 굶주리고 있고 집은 잿더미가 됐다고. 그런데 천샤오는 어떤가? 그는 저렇게 크고 견고한 요새를 혼자 독차지하고 안에는 음식과 물, 에어컨까지 갖추고 있어. 왜 쟤만 그런 걸 누리는 거지? 어떤 사람들은 너무 격분한 나머지 그의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천샤오, 당장 나와. 내가 마땅히 도와줬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야. 너는 모두에게 해명해야 해. 결국 그들은 천샤오의 안전가옥은 공유되어야 하며 공동의 생존을 위해 모두가 돌아가며 그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데 공공연하게 동의하기까지 했다. 천샤오는 밖의 모든 외침을 무시하고 요새 안에서 차분하게 스테이크를 구웠다. 풍부한 훈연향이 나도록 구워지자 그는 그것을 깔끔하게 접시에 담고 몇 가지 마지막 손질을 더한 후 멋진 사진을 찍어 동네 단체 채팅방에 올렸다. 사진이 올라간 순간 채팅방은 폭발했다. 분노에 찬 욕설 메시지가 화면을 가득 메웠고 그 원망은 거의 사람들의 휴대폰 밖으로 흘러나오는 듯했다. 종말의 시대에 무력한 분노는 가장 값싼 감정이었다. 밖에 있던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분노로 눈이 뒤집힐 뻔했다. 그들 중 일부는 그 자리에서 저주를 퍼붓기 시작하며 천샤오가 쉬운 길을 거부했으니 그를 죽여버리겠다고 맹세했다. 점심 식사 후 천샤오는 류하이펑이 언급했던 제약시설을 확인해보기로 했다. 하지만 그가 밖으로 발을 내딛는 순간 혹독한 열파가 그를 덮쳤다. 그가 완전히 적응하기도 전에 식칼 하나가 그에게 똑바로 날아왔다. 천샤오의 눈이 차가워졌다. 그는 깔끔하게 옆으로 피하고는 즉시 오른 주먹을 꽉 쥐었다. 칼을 던진 무리는 이미 그에게 돌진하며 집을 내놓지 않으면 대신 그의 목숨을 가져가겠다고 소리치고 있었다. 다음 순간 천샤오는 선두에 선 남자 바로 앞으로 번쩍이며 나타났다. 단 한 번의 공방으로 그는 그 남자의 손목을 꺾고 같은 동작으로 손에서 칼을 빼앗았다. 나머지 폭력배들은 그것을 보자마자 미치광이처럼 달려들었다. 천샤오는 그저 손에 든 칼을 휘둘렀다. 눈 깜짝할 사이에 그는 그들 모두를 만신창이로 만들고 베어버렸다. 천샤오가 멈출 의사가 없다는 것을 본 금발의 폭력배는 허세를 부려 상황을 모면하려 하며 소리쳤다. 대낮이야. 내가 그냥 사람을 죽일 수 있을 것 같아? 모두가 보고 있다고. 하지만 그 가짜 허세는 자신의 공포의 무게에 짓눌려 무너졌다. 천샤오는 칼을 내리고 경멸의 눈초리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너희를 죽여. 내 손만 더러워질 뿐이지. 게다가 너희를 바로 죽이는 건 너무 쉽게 봐주는 거야. 골마가는 상처가 사실상 사형 선고인 종말의 시대에 너희를 이렇게 살려두는 것이 가장 잔인한 형벌이지. 얼마 후
천샤오는 류아이펑이 언급했던 서부지구의 공장 건물에 도착했다. 오는 길에 그는 자신의 경로에 있는 모든 감시 카메라를 조심스럽게 파괴했다. 하지만 그가 공장 문을 밀어 여는 순간 그는 우연히 정체불명의 유독가스를 흡입했다. 천샤오가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의 몸은 이미 약해지고 있었고 힘을 거의 낼 수 없었다. 바로 그 순간 그는 뒤에서 천천히 다가오는 두 명의 인물을 보았다. 그들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와 그에게 약병 하나를 주사했다. 거의 즉시 천샤오의 정신이 맑아지고 몸에 힘이 서서히 돌아오기 시작했다. 젊은이, 이제 좀 괜찮은가? 그 신경가스는 사람을 죽이지는 않지만 확실히 유쾌하지는 않지. 천샤오는 앞에 있는 두 사람을 조심스럽게 살폈다. 류아이펑은 이곳을 지키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다. 그 늙은 자식이 자기를 함정에 빠뜨린 건가? 하지만 이 두 사람은 노골적으로 적대적인 것 같지는 않았다. 그의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고 남자가 먼저 자신을 소개했다. 그의 이름은 린꺼둥 생물의학 연구원이었다. 그의 연구는 극한 환경 조건 하에서의 인류 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곳의 책임자이기도 했다. 그 옆에 분홍머리 소녀는 학생인 수루이였다. 그러자 린꺼둥이 말했다. 밖의 가스는 필요한 도난 방지 조치입니다. 제가 더 궁금한 것은 당신이 사용한 도구입니다. 그 진입 지점이 매우 특이하더군요. 천샤오는 그에게 자신의 능력에 대해 아무것도 말하지 않기로 했다. 그에게 감사를 표한 후 그는 부드럽게 대화를 다른 곳으로 돌렸다. 한편 린꺼둥은 그를 데리고 이곳을 구경시켜 주었다. 하지만 천샤오는 둘러볼수록 이곳이 단순한 약품 보관소가 아니라고 느꼈다. 린꺼둥은 보안 조치에 대한 사과의 의미이자 환영의 선물로 필요한 약은 뭐든지 가져가도 좋다고 말했다. 천샤오는 그 제안을 거절하지 않았다. 어차피 약을 모으는 것이 처음부터 그의 목표였기에 그는 배낭이 가득 찰 때까지 찾을 수 있는 거의 모든 종류의 약을 챙겼다. 그는 가방 지퍼를 닫고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하기 위해 돌아섰다. 그러고 나서 천샤오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시설을 떠났다. 그가 떠나고 나서야 린꺼둥은 얼굴에 띈 의미심장한 미소를 거두었다. 다시 만나게 될 거야. 천샤오가 집에 돌아왔을 때 온몸은 이미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린 교수가 그를 구해줬고 힘들게 하지는 않았지만 그 남자의 눈빛은 여전히 소름이 돋았다. 바로 그때 천샤오는 주민 단톡방에서 누군가 항생제와 지사제를 간절히 구하는 것을 보았다. 그는 즉시 몇 상자 가지고 있지만 팔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그렇게 그는 또다시 엄청난 양의 감정 포인트를 수확했다. 그 후 천샤오는 모아온 약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때 그는 누군가 자신의 배낭에 추적기를 심어놓은 것을 발견했다. 장치를 노려보며 그는 누가 이것을 넣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낼 수 없었다. 하지만 천샤오는 배후에 누가 있든 작은 추적 게임을 하는 것을 꺼리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추적기를 길고양이에게 붙여 게임에서 자신을 대신하게 했다. 컴퓨터 앞에 앉아있던 린꺼둥은 완전히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이게 뭐지? 저렇게 움직이는 거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시간이 좀 남은 천샤오는 주민 단톡방을 훑어보다가 누군가 고작 감기 때문에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약을 구걸하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그의 시선을 가장 끈 것은 아이를 안고 자신을 거두어 달라며 애원하는 젊은 엄마였다. 그녀는 만약 누군가 자기 아이를 위해 깨끗한 물을 조금이라도 나눠준다면 모든 것을 협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쯤 되면 시청자 여러분 중 일부는 그녀를 동정할 수도 있겠지만 천샤오는 경멸의 눈초리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전생에 그녀는 바로 이 수법으로 온갖 이득을 취했으며 심지어 그의 고급 컵라면까지 사기쳐서 빼앗아갔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톡방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를 감싸기 바빴다. 그들에게는 안 된 일이지만 가짜 친절과 도덕적 협박은 더 이상 천샤오에게 통하지 않았다. 그는 즉시 왕예이가 그날 아침 일찍 물자를 옮기는 영상을 주민 단톡방에 올리고 그녀가 가져간 양이 얼마든 2배로 맞춰주겠다는 글을 덧붙였다. 화면 반대편에서 왕예이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녀는 천샤오가 복도에 카메라를 설치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렇게 조심했는데도 결국 영상에 찍히고 말았다. 그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감히 더 이상 읽지 못했다. 하지만 물자를 나눠달라고 요구하는 메시지들이 계속해서 올라와 그녀는 피할 길이 없었다. 어떤 사람들은 몽둥이를 들고 왕예이의 집에 나타나 도끼로 문 잠금장치를 부숴버리기까지 했다. 그들의 굶주린 눈빛에 왕예이는 너무나 겁을 먹어 꼼짝도 할 수 없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힘들게 비축해둔 물자들이
약탈당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뿐이었다. 한편 그 젊은 엄마 역시 혼란을 틈타 마실 물을 챙겼다. 상황이 끝났을 때 왕예인은 온몸에 상처를 입고 침대 옆에 멍하니 주저앉아 그날 일찍이 보였던 의기양양한 키보드 워리어 행동을 깊이 후회했다. 동시에 전날 천샤오에게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죽어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웃들은 신경 쓰기는커녕 시체가 썩어 악취를 풍기고 질병을 퍼뜨릴까 봐 걱정할 뿐이었다. 그때 모두가 놀랍게도 링꺼둥이 갑자기 나타났다. 당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희는 시 질병관리센터 소속 유료 대응팀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을 돕기 위해 왔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명령을 받자마자 왔지만 길이 막혀서 너무 늦고 말았습니다. 그는 시신 중 하나의 눈을 확인하고는 아직 처리할 시간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극심한 더위에서는 전염병이 발생하면 그 결과가 재앙적일 것이기에 시신은 즉시 전문적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그 후 링꺼둥은 소독약과 기본적인 의약품을 나눠주었고 순식간에 그에 대한 모두의 의심을 풀어주었다. 어떤 사람들은 정부가 결국 자신들을 버리지 않았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링꺼둥의 진짜 목표는 천샤오였다. 추적 신호가 이 지역에 도달하자마자 엉망이 되었는데 이는 천샤오가 근처 어딘가에 있고 멀리 가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동시에 천샤오도 멀리서 링꺼둥을 발견했다. 린 교수님, 그가 왜 여기에? 정말로 계속 그를 추적해온 사람이 이 자였나? 천샤오가 그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 화면에 뜬 글자는 틀림없었다. 린 교수를 조심해. 그것은 그의 마음속 의문을 더욱 깊게 만들 뿐이었다. 린 교수뿐만이 아니라면 또 누가 몰래 그를 지켜보고 있는 걸까? 동시에 천샤오의 시선은 서서히 먼 곳으로 옮겨갔다. 한 의문의 인물이 그의 방향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 린 교수는 생명을 구하는데 헌신하는 의사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가면 뒤에서는 천샤오의 일거수일투족을 추적하는데 집착하는 소름 끼치는 놈 같았다. 천샤오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그런 사람이 한 명뿐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상대방은 신원을 숨기기 위해 가상 번호까지 사용해서 천샤오는 그 경고가 진정한 걱정에서 온 것인지 아니면 자신을 이용해 린 교수를 상대하려는 누군가에게서 온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린 교수는 주거 건물에서 시신들을 치웠고 많은 주민들은 그에게 깊이 감사했다. 이런 날씨에 시신을 너무 오래 방치하면 큰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린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그것은 단지 자신의 의무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모두에게 열사병을 조심하라고 당부하며 몸이 안 좋으면 언제든지 자신에게 오라고 했다. 린 교수가 주민들과 이야기하는 동안 천샤오는 수상한 점이 없는지 그를 계속해서 면밀히 관찰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피와 아주 흡사한 얼룩이었다. 천샤오는 전생에 폭염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일부 지역에서 의료팀이 전염병 예방이라는 명목으로 주민들의 혈액 샘플을 채취했던 것을 기억했다. 그 직후 튼튼하고 건강한 사람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지 않아 린 교수는 커뮤니티 게시판에 열사병과 관련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다음 날부터 무료 건강검진소를 설치할 것이라는 공지를 올렸다. 3번 주차장에서 기본검진, 상처치료, 영양보충제를 제공하며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물 한 병도 지급될 것이라고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린 교수는 추적 신호를 따라 길고양이를 발견했고 마침내 뒤죽박죽된 위치 데이터의 미스터리를 풀었다. 그는 잘 먹어 통통한 고양이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지만 얼굴 표정은 심히 불쾌하게 일그러지며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들켰군. 그림자 속에 숨어있던 천샤오는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보며 자신을 추적하던 사람이 린 교수라는 것을 완전히 확인했다. 다음 날 꽤 많은 주민들이 건강검진을 받으러 3번 주차장으로 갔다. 하지만 대부분에게 치료는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진짜 매력은 바로 그 물 한 병이었다. 그리고 밖의 무자비한 태양과 비교하면 지하 주차장은 훨씬 시원하게 느껴졌다. 사람들이 충분히 모이자 린 교수는 그들을 순서대로 줄을 세워 차례를 기다리게 했다. 어둠 속에 숨어있던 천샤오는 처음에는 눈에 띄게 잘못된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것은 린 교수가 검진을 받으러 온 주민들에게서 피를 뽑기 시작한 순간 바뀌었다. 린 교수는 그것이 단지 정기 검진이라고 말했지만 천샤오는 여전히 전생의 그 의료팀들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린 교수는 정확히 무엇을 하려는 걸까? 바로 그때 누군가 갑자기 린 교수를 외치며 당황한 채 군중 속에서 뛰쳐나왔다. 제 동생 상처가 감염됐어요.
제발 그를 살려주세요. 그 말을 듣고 린 교수는 침착하게 약병을 꺼냈다. 이건 새로운 광범위 강화제입니다. 상처 치유를 촉진하고 감염과 싸우죠. 그렇게 말하며 그는 약물을 아부에 감염된 상처에 직접 주사하고는 상처가 곧 나을 테니 며칠 동안 쉬라고 말했다. 아부는 여전히 끔찍해 보였지만 관자놀이에 희미한 핏줄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다. 거리가 멀어서 천샤오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린 교수가 무언가를 관찰하고 있음을 알았다. 그래서 천샤오는 아부를 뒤따라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기로 했다. 아니나 다를까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부는 갑자기 온몸의 뼈가 산채로 타는 듯 무릎을 꿇었다. 동시에 핏줄이 그의 팔을 빠르게 뒤덮었다. 그러더니 완전히 이성을 잃은 것처럼 그의 몸에서 무서운 기운이 솟아오르기 시작했다. 옆에 있던 동료는 갑작스러운 변화에 놀라 떨리는 목소리로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하지만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아부가 그의 목을 움켜쥐었다. 너 미쳤어. 이거 놔. 난 내 보스 장충이야. 하지만 아부는 이미 붉은 핏줄로 뒤덮여 명백히 부정적인 감정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다. 보스, 날 밀어서 칼을 대신 맞게 했을 때, 그때는 당신이 내 보스라는 걸 기억 못했지? 그렇게 말하며 그는 조금의 자비도 없이 장충을 땅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하지만 바로 그때 아부는 갑자기 위험의 기운을 감지했다. 천샤오가 좌하오 고등학교 교복을 입고 그림자 속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다. 변이 된 아부는 그를 발견하고 즉시 미친 짐승처럼 천샤오에게 돌진했다. 천샤오를 놀라게 한 것은 그를 상대하기 위해 집중해야만 했다는 점이다. 아부의 속도와 힘은 모두 3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그의 관절은 뻣뻣했고 거의 모든 공격이 직선으로 들어왔다. 모든 징후는 이것이 정상적인 약물 반응이 아님을 천샤오에게 말해주었다. 아부가 다시 한번 천샤오에게 달려들었다. 천샤오는 이미 그에게서 필요한 모든 것을 알아냈다. 그러니 더 이상 그를 살려둘 이유가 없었다. 천샤오는 즉시 손바닥에 공간 절단을 두르고 부드러운 일격에 깔끔하게 아부의 목을 베었다. 아부의 머리가 쿵 소리를 내며 땅에 떨어졌고 그의 눈가에서 안도의 눈물 한 방울이 조용히 흘러내렸다. 천샤오가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날카로운 발소리가 거리에 울려 퍼졌다. 나지막이 린 교수는 혈청에 나노보 추적기가 들어있었으니 잘못될 리가 없다고 중얼거렸다. 불과 몇 분 전만 해도 신호는 안정적이었다. 하지만 그가 말을 마치자마자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가 공들여 만든 변이체가 이미 죽어 있었다. 린 교수는 재빨리 충격을 억누르고 침착하게 의료도구를 꺼내 사인을 분석했다. T7 프로토타입 혈청으로 인한 과활성화가 실제로 신경붕괴를 유발했지만 그것이 직접적인 사인은 아니었다. 아부의 치명상, 류아이펑의 치명상, 그리고 며칠 전 금운 잠금장치에 남은 절단 자국까지 모두 같은 특징을 공유했다. 소름 끼치도록 깔끔했다. 보이는 무기도 특별한 장비도 없는데 그런 절단면이 만들어졌다. 그것은 평범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그가 말하는 동안 린 교수의 입가에 기묘한 미소가 서서히 번졌다. 처음 천샤오를 봤을 때부터 그는 이미 그에게서 무언가 비범한 점을 느꼈다. 그의 예감이 맞았던 것 같다. 어쩌면 천샤오는 정말로 그가 찾던 것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갑자기 터져나온 기침 소리가 린 교수의 주의를 끌었고 그는 즉시 장충의 부상을 살피러 갔다. 한번 쓱 보자 장충이 심하게 다쳤고 폐출혈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장충은 자신에 대해서는 거의 신경 쓰지 않았다. 대신 그는 걱정스럽게 아부에 대해 물으며 린 교수에게 그를 먼저 확인해달라고 재촉했다. 안타까운 목소리로 린 교수는 그에게 아부에게 일어난 일을 말해주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천샤오의 스케치를 꺼내 장충이 그를 알아보는지 물으며 아부에게 일어난 일은 아마 그 남자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더 나아가 장충이 천샤오가 어디로 갔는지 아는지 물었다. 그를 찾아야만 진실을 밝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다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그는 말했다. 장충은 천샤오가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지만 천샤오가 사는 곳은 알고 있으며 그에게 알려줄 수 있다고 말했다. 린 교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의 입가에는 거의 보이지 않는 미소가 스쳤다. 그는 장충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며 지금 우선순위는 즉각적인 전문 치료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연구실에 최고의 장비가 있으니 장충이 먼저 그곳으로 가서 회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감사함으로 가득 찬 장충은 그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연구실로 따라갔다. 가는 길에 장충은 여전히 참지 못했다. 교수님, 번거롭게 해드려 정말 죄송합니다만 아부는 어쩌다 그렇게 된 건가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괜찮았어요. 교수님한테 그 주사를 맞고 나서 바로요. 그가 두 걸음도 채 떼기 전에, 말을 마치기도 전에 장충은 갑자기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다. 의심이 그의 가슴속에서 조용히 피어오르기 시작했을 때 린 교수는 완벽하게 차분한 어조를 유지했다. 혈청에 대한 극심한 거부 반응은 드물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니 정밀 검사를 통해 최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충은 연구실 입구에서 멈춰서서 결국 망설였다. 교수님, 그냥 집에 가서 회복하면 어떨까요? 항생제나 좀 주세요. 린 교수는 한마디도 듣지 못한 것처럼 행동했다. 그는 출입문을 열고 차갑게 말했다. 과학을 위해, 그리고 너 자신을 위해 조용히 있어. 그렇게 말하며 그는 연구실 직원들에게 신호를 보냈고 그들은 조금의 자비도 없이 장충을 안으로 밀어넣었다. 무거운 연구실 문이 쾅 닫혔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안에서 오싹한 비명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동시에 천샤오는 소파에 누워 린 교수가 정말로 무엇을 노리는지 조용히 생각하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문에 있는 비디오 인터폰이 켜졌다. 스피커를 통해 린 교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천샤오, 나 린 교수 일세.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그 미친 과학자가 그의 문 바로 밖에 서 있었다. 정말 여기 사는군. 천사오. 이렇게 늦게 방해해서 미안하네. 그렇게 말한 후 린 교수는 부드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왔다. 거실에 서서 천샤오는 그의 시선을 마주했다. 린 교수님, 이렇게 늦게 나타나시다니 무슨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린 교수는 완벽하게 침착해 보였다. 자네가 여기 산다고 들어서 한번 들러서 보고 싶었네. 당연히 천샤오는 그 변명을 조금도 믿지 않았지만 그가 제 발로 찾아왔으니 천샤오는 장단을 맞춰주는 것을 꺼리지 않았다. 그는 아무렇지 않게 린 교수에게 앉으라고 말했다. 방을 둘러보며 린 교수는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이곳은 특이하군. 이중 단열 유리, 독립적인 물순환 시스템. 평범한 집처럼 보이지 않아. 그건 마치 종말 대비용 대피소 같군. 설마 자네는 이 극심한 폭염 재앙이 올 것을 이미 알고 있었나? 천샤오는 가벼운 농담으로 대답했다. 작년 광군제 세일 때 리모델링 패키지를 샀거든요. 업체에서 50년은 간다고 하더라고요. 과장인 줄 알았는데 어쩌면 그 사람이 예언가였나 봅니다. 린 교수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흥미롭군. 하지만 천샤오, 오늘 밤 내가 온 진짜 이유는 자네에게 물어볼 것이 있어서일세. 자네 이웃 아부가 죽었고 류아이펑도 얼마 전에 죽었지. 두 시신을 모두 검사해봤는데 두 경우 모두 경추가 즉시 절단되었고 그 단면은 레이저 수술처럼 매끄러웠어. 그리고 류아이펑의 상처도 마찬가지였지. 그런 절단면은 평범한 칼날로는 불가능해. 솔직히 군용 무기조차도 그렇게 깔끔하게 해내지 못할 걸세. 그 말을 들은 천샤오는 일부러 흥미로운 가십을 듣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설마 살인 무기가 같은 제조사에서 나온 건 아니겠죠? 린 교수님, 혹시 알아내시면 저한테도 꼭 추천해주세요. 마치 린 교수는 드디어 그의 허점을 잡았다고 생각했는지 즉시 압박했다. 그래서 그걸 정확히 어디에 쓰시려고요? 천샤오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당연히 스테이크를 썰어야죠. 이런 날씨에는. 냉장고가 불안정해서 고기가 금방 질겨지는데 좋은 칼날이 큰 차이를 만들죠. 린 교수의 떠보기는 막다른 길에 부딪혔고 그의 얼굴에는 역력히 할 말을 잃은 표정이 스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아무리 봐도 두 사람은 아마 같은 사람에게 살해당했을 겁니다. 그리고 범인은 너무나 정밀하고 전문적인 수법을 사용해서 평범한 사람이 아닌 게 분명해요. 천샤오의 표정이 즉시 차가워졌다. 아마 운이 나빴거나 건드려선 안 될 걸 건드렸겠죠. 마침내 허점을 찾은 것처럼 린 교수의 눈에 계산적인 빛이 번뜩였다. 그런데 두 사람 모두 당신과 갈등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방 안의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는 듯했다. 천샤오는 그저 옅은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린 교수님, 상상력이 꽤 풍부하시네요. 전 그냥 평범한 사람일 뿐입니다.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한밤중에 의료 키트를 들고 제 집에 나타나신 걸 보면요. 설마 저도 곧 죽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게다가 제가 사는 곳을 알려드린 기억도 없는데요. 아, 대체 절 어떻게 찾으신 거죠? 린 교수는 영상을 하나 띄우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이 남자 알아보시겠죠? 당신이 여기 산다고 알려준 사람입니다. 천샤오의 눈빛이 살짝 어두워졌다. 장충은 정말 끈질기게 버티고 있었군. 안타깝게도 저 늙은 여우 손에 들어갔으니 죽는 것보다 더 끔찍하겠지.
그래서 그는 물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린 교수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새로운 치료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극한의 열기 속에서 인체는 진화하죠. 그는 단지 대부분보다 더 빨리 진화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대답은 천샤오의 머릿속에 경보를 울렸다. 린 교수는 정말로 인체 실험을 하고 있는 걸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가 오늘 밤 여기에 온 진짜 목적은 뭘까? 바로 그 순간 영상 속 장충이 갑자기 돌연변이를 일으켰다. 그는 몸에 있는 모든 유료 구속 장치를 찢어버렸다. 그의 생체 신호가 격렬하게 치솟았고 한 수치가 붉게 빛났다. 유전자 변이율 37%. 그때 린 교수가 천샤오에게 주사기를 밀었다. 이건 제가 개발한 면역 강화제입니다. 고온 환경에서 여러 병원균으로부터 보호해주고 부작용도 없죠. 천샤오를 똑바로 쳐다보며 린 교수는 천천히 말했다. 당신이 평범하지 않다는 걸 압니다. 폭염은 계속될 겁니다. 세상은 변할 거고요. 평범한 사람들의 생존율은 10%도 채 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먼저 진화할 겁니다. 천샤오는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장충처럼 진화한다고요? 린 교수의 얼굴, 그건 필요한 대가입니다. 과학의 발전에는 항상 선구자가 필요한 법이죠. 당신은 훨씬 더 안정적인 진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협력하면 인류가 새로운 세계에 적응할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천샤오는 가볍게 대답했다. 필요 없습니다. 사실 그는 린 교수가 거절당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어떤 표정을 지을지 보고 싶기도 했다. 아니나 다를까 린 교수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렇게 빨리 거절할 필요 없습니다. 폭염은 계속될 겁니다. 전염병이 퍼질 거고요. 변이 생명체들은 계속해서 나타날 뿐입니다. 저와 함께하면 이 지식과 기술이 당신을 더 오래 살게 해줄 겁니다. 모두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제 연구실 문은 언제나 열려 있을 겁니다. 그가 몸을 돌려 떠날 때쯤 린 교수의 표정은 완전히 굳어 있었다. 하지만 그의 생각은 얼음처럼 차갑고 정확했다. 천샤오의 정신적 안정성은 비범했고 그의 방어의식은 차원이 달랐다. 분명히 그는 평범한 인간이 아니었다. 단순한 유전자 데이터와 비교하면 살아있는 표본이 훨씬 더 가치가 있었다. 천샤오, 넌 내 손에서 벗어날 수 없어. 천샤오는 린 교수가 남기고 간 주사기를 내려다보며 실소를 터뜨릴 뻔했다. 그는 정말로 살아있는 인체 실험을 고귀한 과학이라는 말로 포장하고 있었다. 만약 천샤오가 그를 곧 처리하지 않는다면 평화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린 교수가 진화 연구에 그토록 집착하니 천샤오는 그에게 진정한 진화가 어떤 모습인지 직접 보여줄 생각이었다. 그리고 그의 앞에 서 있는 변이체는 린 교수의 첫 번째 걸작이었다. 생체 신호 안정. 아드레날린 수치가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변이 과정 완료. 이성적 인지 신호가 0으로 떨어졌습니다. 흥분해서 실험 장비를 붙잡고 린 교수는 중얼거렸다. 성공이다. 증오, 공포, 고통, 정말 완벽한 촉매제야. 장충, 너는 다시 태어났다. 이제 가서 첫 번째 임무를 완수해라. 천샤오를 산채로 내게 데려와. 그것을 본 수루이는 혼란스럽게 물었다. 살아있는 사람으로 괴물을 만들다니요. 이게 정말 교수님께서 늘 말씀하시던 인류 진화의 길인가요? 린 교수는 그녀에게 직접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차분하게 물었다. 프로그램에 들어온 이후로 실험에 참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지. 기분이 어떤가? 말을 하면서 그는 그녀에게 절차의 마지막 단계를 완료하라고 지시했다. 수루이는 분명히 저항하고 있었다. 교수님, 이건 인체 실험입니다. 이미 윤리적 선을 넘으셨어요. 하지만 린 교수는 침착했다. 윤리라, 수루이. 종말이 오면 도덕은 사치가 되는 법이지. 그의 희생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생존의 기회를 줄 수도 있어. 그렇게 말한 후 그는 직접 실험실 문을 열었다. 장충, 이제 가라. 천샤오를 데려와. 목구멍에서 낮게 으르렁거리며 장충은 열린 문을 응시하더니 마침내 우리를 부순 야수처럼 뛰쳐나갔다. 그가 천샤오의 동네에 도착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억지로 안으로 들어갔을 때 집은 완전히 비어 있었다. 바로 그때 장충은 익숙한 냄새를 맡고 고개를 헥 돌렸다. 그리 멀지 않은 뒤쪽 천샤오가 나무 그늘 아래에 기대어 비웃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런, 장충, 정말 너였구나. 며칠 못 본 사이에 꼴이 말이 아니네. 그래서 말해봐, 계속 장충이라고 불러줄까? 아니면 그냥 왕카이라고 부를까?
장충은 포효하며 그에게 달려들었고 끊어지는 소리로 겨우 말을 내뱉었다. 천사오. 그 말이 나오는 순간 그 주위의 감정 기복이 더욱 격렬하게 치솟았다. 수학 효율이 30% 이상 급증했다. 재미있군. 뒤로 물러서며 천샤오가 말했다. 이리 와. 좀 더 넓은 곳으로 옮기자고. 내 집 앞에서 싸우긴 싫으니까. 이웃들 방해하는 건 둘째치고 내 안전가옥을 망가뜨리면 내가 물어줄 수도 없잖아. 그렇게 말하며 그는 장충을 지하 주차장까지 유인했다. 다음 순간 천샤오는 그의 앞에 번개처럼 나타나 차갑게 말했다. 내 공간 절단을 한번 맛봐라. 하지만 놀랍게도 공격이 적중했음에도 장충은 전혀 다치지 않았다. 천샤오는 진심으로 놀랐다. 녀석의 가죽이 이 정도로 단단해질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이를 악물고 천샤오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장충은 공격 후의 빈틈을 노려 단번에 그를 제압하려 했다. 안타깝게도 속도 면에서는 여전히 천샤오가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피하면서도 천샤오는 그를 도발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장충, 넌 항상 힘만 샜지 머리는 텅 비었잖아. 이젠 사람처럼 말도 못하는군. 그리고 솔직히 내 새 모습은 지독하게 못생겼어. 린 교수의 취향은 최악이군. 다음엔 괜찮은 이발사라도 소개해줄게. 아무리 쫓아도 천샤오를 잡을 수 없자 장충에게는 무력한 분노만이 남았다. 하지만 그때 갑자기 그가 추격을 멈췄다. 그의 내면의 분노는 초단위로 증폭되기 시작했고 이미 기괴했던 등 근육이 꿈틀거리며 더욱 변이하기 시작했다. 천샤오의 머릿속에서 즉시 경고음이 울렸다. 하지만 그가 완전히 반응하기도 전에 잠시 고개를 돌리자 장충이 사라졌다.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감지한 천샤오가 휙 돌아보자 장충이 포효하며 그의 등 뒤에 나타났다. 날카로운 뼈 가시들이 여전히 그의 몸에서 솟아나고 있었다. 천샤오는 즉시 방어 태세를 취하며 빠르게 후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시 하나가 급소를 찔렀다. 감시실에서 린 교수는 웃음을 터뜨렸다. 2단계 변이, 감정의 격변이 형태학적 변이까지 유발할 수 있다니. 수루이, 모든 데이터를 기록해. 하지만 수루이의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이것이 정말 인류를 구할 길이란 말인가? 조금 전 천샤오는 단지 장충을 도발해서 감정 포인트를 수확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오히려 그의 변이를 더욱 촉진시켜버렸다. 장충은 뼈가시로 뒤덮인 괴물이 되었고 그 가시들은 이미 천샤오에게 심각한 상처를 입혔다. 장충은 그에게 회복할 시간을 주지 않았다. 변이한 후 그의 강력한 몸이 포탄처럼 돌진해왔고 천샤오는 본능적으로 양팔을 들어막았다. 그 공격의 힘은 천샤오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강력했다. 그의 심장이 철렁했고 그는 즉시 무게 중심을 옮겨 옆으로 빠져나가려 했다. 그가 예상하지 못한 것은 변이 후 장충의 반응 속도가 이렇게 빨라졌다는 것이었다. 천샤오가 옆으로 피하는 순간 그 날카로운 발톱이 이미 맹렬한 바람과 함께 그를 향해 찢어발기듯 날아오고 있었다. 그 와중에도 시스템 패널에는 장충의 능력치가 계속 상승하는 것이 보였다. 동시에 천샤오의 스킬, 공간 절단이 마침내 업그레이드 조건을 거의 만족시켰다. 그는 다시 입을 열어 장충을 조롱했다. 지금 모습이 꼭 거대한 고슴도치 같아서 우스꽝스럽다고. 예상대로 변이한 장충은 작은 도발에도 폭발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천샤오는 거기서 멈출 생각이 없었다. 구시가지에서 보호비를 뜯을 때만 해도 적어도 넌 진짜 싸움에서 새 파이프를 휘두를 배짱은 있었지. 이제 주사 몇 대 맞고 뼈다귀 좀 자랐다고 뭐라도 된 줄 아나? 그 빌어먹을 린 박사가 누구를 물라고 하면 가서 무니 걔가 아니면 뭐냐? 장충에게서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감정 포인트를 보며 천샤오는 입가에 미소가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하지만 기뻐한 것은 그뿐만이 아니었다. 린 교수의 눈에는 감정의 정점이 막 임계치를 돌파했고 장충의 골밀도가 5% 더 상승했다. 그에게 천샤오는 장충을 더욱 밀어붙여주는 하늘이 내린 선물이나 다름없었다. 한편 그의 옆에 있던 수루이는 여전히 천샤오가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바로 그때 장충은 마침내 또 한 번의 변이를 마쳤고 몸의 모든 뼈 가시가 핏빛으로 변했다. 가시들이 하나둘씩 그의 살점에서 마구 쏘아져 나왔다. 하지만 천샤오는 완전히 태연하게 날렵하고 정확하게 움직이며 치명적인 가시들을 피하면서 계속 말로 장충을 도발했다. 마침내 그가 모은 부정적 감정 포인트가 스킬 진화의 임계치에 도달했다. 장충이 빈틈을 보이는 순간 천샤오는 공간 균열, 소멸을 발동했다.
장충이 쏜 뼈 가시들은 즉시 삼켜졌다. 장충의 몸에서 통신기를 떼어낸 그는 차갑게 말했다. 당신 실험체는 좀 실망스럽군. 다음번엔 제대로 싸울 수 있는 놈으로 보내. 린 교수의 이마에 즉시 핏줄이 섰다. 하지만 그를 채운 것은 분노가 아니라 완벽한 표본에 대한 순수한 갈망이었다. 하지만 아주 좋아. 천샤오, 넌 정말 다르구나. 천샤오는 그저 한때 이웃이었던 것을 고려해 장충에게 제대로 된 끝을 선물해준 것뿐이라고 무미건조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등 뒤에서 발소리가 들리더니 낯선 이가 천천히 다가오며 박수를 치며 말했다. 인상적이군. 정말 인상적이야. 이전에는 비밀 문자로만 천샤오에게 접촉했던 신비한 남자가 이제 그의 앞에 당당히 서 있었다. 천샤오는 천스싱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즉시 경계심을 품었다. 그가 장충과의 싸움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다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공기 중에 긴장을 감지한 듯 천스싱이 먼저 입을 열었다. 방금 그 싸움은 인상적이었어. 내 생각대로 지금은 절망의 시대일지도 모르지만 신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시대이기도 하지. 천샤오는 그 말 속에 담긴 더 깊은 의미를 어렴풋이 들을 수 있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이 시점에서는 자신과 린 교수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능력의 존재조차 알지 못해야 했다. 그는 조용히 공간 에너지를 모으기 시작했고 언제든 싸우거나 후퇴할 준비를 했다. 하지만 천스싱은 그의 미묘한 움직임에 아랑곳하지 않고 차분하게 말했다. 자네 능력의 정밀함과 파괴력으로 보아 린꺼둥이 만든 미완 성품일 리가 없지. 그 말을 들은 천샤오는 더욱 경계하며 천스싱이 린 교수의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더욱 강하게 의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천스싱이 다음으로 한 말은 그 의심을 씻어냈다. 그는 이전에 천샤오에게 문자를 보내 린 교수에게서 멀리 떨어지라고 경고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 순간 천샤오가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던 유일한 것은 천스싱이 애초에 어떻게 자신의 번호를 알았는가 하는 것이었다. 천스싱은 조용히 웃으며 직설적으로 말했다. 낡은 규칙이 이미 무너지고 있는 종말의 시대에 전화번호를 추적하는 것은 거의 힘들이지 않고도 가능한 일이라고. 게다가 그가 속한 ARC 그룹은 자체 정보망을 가지고 있었다. 내 이름은 천스싱, ARC를 대표해서 자네를 우리에게 초대하러 왔네. 우리는 자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네. 하지만 천샤오에게 소위 ARC라는 조직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능력자들이 그의 인생에서 더 일찍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스싱은 ARC에 가입하는 것의 이점에 대해 계속해서 이야기했다. 마침내 천샤오가 그의 말을 따라 물었다. 그래서 ARC가 정확히 뭡니까? 천시싱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ARC는 각성자들을 찾기 위한 조직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곧 거대한 변화를 겪을 것이며 진정한 엘리트만이 새로운 시대의 방주에 탈 자격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분명히 자격이 있습니다. 천샤오, 저는 린꺼둥이 절대 줄 수 없는 것들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죠. 기괴한 돌연변이를 통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이성을 지키고 힘을 통제하며 평범한 인류를 넘어선 진정한 승천의 길로 들어서게 해주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천샤오는 아, 그거였군 하고 이해했다. ARC는 그저 또 다른 광신도들의 소굴일 뿐이었다. 세상은 변했을지 몰라도 그는 여전히 신이나 악마 혹은 어떤 신성한 교리도 믿지 않는 종류의 사람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천샤오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길을 결정하는 것을 혐오했다. 린꺼둥 같은 완전한 미치광이든 천시싱처럼 자칭 엘리트인 위선자든 그는 둘 중 누구도 선택하지 않을 것이었다. 나는 나만의 길을 간다. 혼자 서는 것에 익숙하고 누가 내게 어떻게 살라고 가르칠 필요도 없으며 어떤 ARC 그룹에 가입할 필요는 더더욱 없다. 거절에 화를 내는 대신 천시싱은 오히려 천샤오를 더욱 감탄하는 듯했다. 그는 더 이상 설득하려 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상기시켜주며 돌아섰다. 붕괴 직전의 세상에서 야만적인 성장은 잠시 동안은 사람을 살려둘 수 있겠지만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한 사람의 힘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날 ARC의 문은 여전히 당신에게 열려 있을 겁니다. 그 말을 끝으로 천시싱의 모습은 서서히 사라졌다. 그가 남긴 흔적을 보며 천샤오는 그 어떤 것도 딱히 신경 쓸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래도 흥미롭긴 했다. 그 남자는 감정적으로 안정돼 보였는데도 꽤 많은 부정적인 감정을 제공했다. 천시싱이 말한 소위 한계에 대해서는 천샤오가 자신의 행동으로 그것이 결코 마지막 벽이 아님을 증명할 것이었다. 그것은 단지 그의 발밑에 있는 출발선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 전에 린 교수와의 이 모든 희극을 끝낼 시간이었다.
그 혼란을 끝내기 위해 천샤오는 직접 린 교수의 실험실에 침입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평생 잊지 못할 것을 보았다. 이것이 린꺼둥이 그리는 과학 발전의 비전이었고 뼛속까지 역겨웠다. 천샤오가 아직 생각에 잠겨있는 동안 린 교수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천샤오가 여기 있는 것에 전혀 놀라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천샤오 같은 완벽한 표본은 결코 평범한 삶에 안주할 수 없었다. 그렇다면 장충이 정말로 적군. 그래도 널 여기까지 데려오는데 성공했다면 그의 죽음도 최소한의 가치는 있었던 셈이지. 무슨 일이지? 드디어 결심했나? 인류의 위대한 진화에 헌신할 준비가 되었느냔 말이다. 천시신과 그의 소위 ARC라는 것들은 그저 성스러운 옷을 차려입은 위선자들에 불과해. 잘 들어라. 천사오. 인류 발전의 모든 발걸음은 시체와 피의 강 위에 세워졌다. 너의 능력은 하늘이 내린 보물이다. 평범한 사람들의 사소한 걱정거리에 낭비되어서는 안 돼. 린 교수는 천샤오의 얼굴에 드러난 노골적인 혐오감을 전혀 모른 채 계속해서 장광설을 늘어놓았다. 마침내 들을 만큼 들었다고 생각했을 때 천샤오가 차갑게 말을 끊었다. 말 다 했나? 인류의 발전이 나랑 무슨 상관인데? 전에는 내 헛소리에 신경 쓸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지만 내 평화를 방해하지는 말았어야지. 말이 끝나자마자 천샤오는 조용히 공간 능력을 활성화하고 망설임 없이 린 교수를 공격했다. 그러니 널 지워버릴 수밖에. 하지만 린 교수는 침착하게 버튼을 눌렀다. 천샤오, 넌 정말 너무 어려. 내가 널 여기에 들어오게 놔뒀다면 당연히 널 붙잡아 둘 방법도 이미 마련해뒀지. 장충과 싸운 후에 내게 힘이 얼마나 남아있을 것 같나? 그냥 얌전히 나와 함께 있는 게 어때? 고통을 많이 덜어줄 텐데. 천샤오는 차가운 한 단어로 대답했다. 싫어. 그 말을 듣고 린 교수는 즉시 버튼을 다시 눌렀다. 그렇다면 내게 남은 결말은 하나뿐이다. 그가 말을 마치자마자 실험실 곳곳에 유리 용기들이 폭발했다. 천샤오는 재빨리 팔을 들어 자신을 보호했다. 억지로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는 포효하며 자신에게 달려드는 돌연변이 인간 무리를 보았다. 현재 레벨에서 그는 린 교수가 배양한 돌연변이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문제는 그들의 수와 혼란스럽게 겹치는 공격 패턴이었다. 오래지 않아 한 번의 회피 실패로 그의 오른팔이 큰 타격을 입었다. 그것을 본 린 교수는 의기양양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여기 있어라. 천샤오, 내가 널 훨씬 더 강하게 만들어주겠다. 천샤오는 그저 비웃을 뿐이었다. 멍청한 괴물 몇 마리로 날 여기 붙잡아 둘 수 있을 거라 생각하나? 녀석들과 싸우면서 이미 공격 패턴을 파악했다. 신체 능력은 강하지만 움직임이 뻣뻣해. 유연성은 최악이고. 오래지 않아 천샤오는 틈을 찾아 공간 소멸의 일격으로 무리 전체를 쓸어버렸다. 이것보다 더 인상적인 걸 준비했을 줄 알았는데 정말 괴물 3마리로 날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 린 교수, 순진한 건 바로 당신이야. 40년, 50년을 헛살았군. 말을 하며 천샤오는 살기를 뿜어내며 린 교수에게 성큼성큼 다가갔다. 남자의 얼굴에 떠오른 공포를 보며 그는 단 1초도 망설이지 않았다. 한 번의 공간 참격이 린 교수의 목을 그대로 꿰뚫었다. 목을 움켜쥐며 린 교수는 거친 소리를 힘겹게 내뱉었다. 천샤오, 넌 정말 대단하군. 하지만 돌연변이 혈청에 대한 모든 데이터는 이미 전송됐다. 씨앗은 뿌려졌어. 이 세상은 점점 더 흥미로워질 뿐이다. 그 말들이 천샤오의 뇌리에 박혔지만 현재 상태로는 치료를 위해 대피소로 돌아가는 것이 우선이었다. 바로 그때 린 교수의 조수 수루이가 갑자기 그를 불렀다. 그렇게 걸어가려 했다간 집에 도착하지 못할 거예요. 진정해요. 당신을 해치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며 그녀는 출혈을 빨리 멈추고 부상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회복액을 들고 가까이 다가왔다. 천샤오는 그녀가 그토록 존경했던 교수를 방금 죽였다. 하지만 수루이는 복수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남긴 모든 연구 물품까지 건네주었다. 알고 보니 그녀는 스승이 인체 실험을 해왔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로 계속해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 물품들을 넘겨주는 것이 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샤오는 그녀를 경계했다. 그녀가 제안한 치료제를 바로 사용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결국 그는 그녀가 한때 숭배했던 남자를 방금 죽인 참이었다. 수루이는 분명히 그런 반응을 예상했다. 절 믿지 못하는 것도 당연해요. 하지만 여기에 당신에게 필요한 물건들이 있을 거예요.
만약 아직 힘이 남아있다면 저를 따라오세요. 반신반의하며 천샤오는 밖에서는 절대 찾을 수 없는 희귀한 약품들로 가득 찬 창고로 그녀를 따라갔다. 제 스승님은 폭염이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걸 아셨어요. 이 모든 것은 자신을 위해 비축해 둔 것이었죠. 그분은 과학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다고 말하길 좋아했지만 사실은 누구보다 죽음을 두려워했어요. 이제 이 물건들은 그분께 필요 없어요. 그리고 저도 떠날 거예요. 필요한 건 뭐든 가져가세요. 그분을 대신한 제 사과라고 생각해주세요. 제가 그분의 대학원생이 되려고 지원했던 건 그분이 제가 진심으로 존경하는 그런 과학자였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인체 실험을 해왔다는 건 최근에야 알았어요. 제가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전 여전히 공범이 된 셈이죠. 저는 북쪽의 다른 연구소로 가서 제가 해야 할 일을 계속할 거예요. 만약 살아남는다면 언젠가 사람들을 괴물로 만드는 독이 아니라 진짜 치료제를 만들고 싶어요. 천샤오는 말없이 걸어가는 수루이를 지켜보았다. 이미 이 세상을 한번 살아본 그에게는 다른 사람의 도덕적 딜레마를 풀어줄 마음이 남아있지 않았다. 그가 원하는 유일한 것은 이 종말 속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었다. 린 교수가 남긴 모든 유용한 물품을 챙긴 후 천샤오는 시설 전체에 불을 질렀다. 한편 전 세계적인 폭염은 계속해서 악화되었다. 바깥의 평균 온도는 이미 섭씨 58도까지 치솟았다. 세계기상기구는 또다시 적색 폭염 경보를 발령했다. 영구 동토층이 완전히 녹고 막대한 양의 메탄이 방출되었으며 전문가들은 온실 효과가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의 소용돌이에 들어섰다고 경고했다. 그것을 본 후 천샤오는 디스플레이를 껐다. 바깥 세상은 점점 더 가혹해질 뿐이었다. 물자는 아직 충분했지만 그의 부정적 감정 포인트가 위험할 정도로 낮아지고 있었다. 다행히도 이제 물은 진짜 경화가 되었고 이는 약간의 감정세를 징수하기에 완벽한 시기라는 의미였다. 그래서 천샤오는 즉시 무송에게 연락했다. 두 사람은 재빨리 숨겨진 장소에서 구매자를 만나기로 약속했다. 오래지 않아 한 인물이 서둘러 다가왔다. 이 구매자는 무자비한 유형으로 보였고 그는 지체 없이 자신이 가져온 것을 보여주었다. 천샤오는 그것을 힐끗 보고는 무뚝뚝하게 말했다. 평상시라면 이건 2병의 가치가 있겠지. 하지만 내가 공정하게 거래하는 사람처럼 보이나? 오늘은 1병만 준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남자의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솟았다. 그것을 보고 천샤오는 더욱 압박했다. 벌써 화났나? 그럼 가격이 방금 또 바뀌었네. 여전히 1병이지만 먼저 이렇게 말해봐, 사오 형님. 당신은 정말 성인이십니다. 남자는 오랫동안 그 말을 하기를 거부했다. 천샤오가 더 기다리면 가격이 더 나빠질 것이라고 경고한 후에야 그는 마침내 이를 악물고 그 말을 뱉어냈다. 천샤오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착하네. 다음번엔 더 많이 가져와. 그러면 아마 반병 이상은 교환하게 해줄 테니. 거래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천샤오는 왕 노인과 마주쳤다. 왕 어르신, 쉬지 않으시고 왜 이렇게 늦게까지 나와 계세요? 그때 그는 이웃단지의 루이안 아줌마가 홀로 손자를 키우고 있는데 그 아이가 열사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계속되는 단수와 정전으로 그녀는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었다. 그래서 왕 노인은 그녀에게 물을 좀 가져다주고 있었다. 천샤오는 이럴 때일수록 물은 날이 갈수록 귀해지니 자기 자신을 먼저 챙겨야 한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왕 노인은 분명 그 말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다.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무슨 말인지는 알지만 나도 늙어서 그런지 아이가 고통받는 건 차마 못 보겠네. 그렇게 말하며 그는 루이안의 집에 물 1병을 전달하고 아이가 바로 마시게 하라고 거듭 당부했다. 하지만 그가 떠나자마자 루이안은 마음속으로 욕을 하기 시작했다. 저 늙은이가 꾸물거리더니 겨우 1병 가져왔네. 창피하게. 내일은 좀 더 서럽게 울어서 1병 더 속여 먹어야지.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그녀가 손자를 구하기 위해 물을 원했던 것이 전혀 아니라는 점이었다. 그녀는 다가가 굳게 닫힌 문을 부드럽게 두드렸다. 거의 즉시 흰색 실험복을 입은 남자가 나왔다. 루이안은 즉시 온순하고 순종적인 표정으로 바꾸며 부드럽게 말했다. 자오씨, 이게 오늘의 곡물입니다.